서초구예요. 서초구 양재동인데 양재동에서 풍력발전 연구회사인 것 같아요. 풍력발전 관련된 업체에서 생수를 먹고 남자랑 여자랑 2명이 먹었는데 사망을 한 사건입니다. 사망을 한 사건인데 내용은 그래요. 21년 10월 18일 서초구 양재동의 한 회사에서 40대 남자 팀장 그리고 30대 여자 대리 이 두 직원이 갑자기 집에 이제 그 사무실에 왜 정수기를 먹는 사무실 놓고 먹는 사무실도 있고 뭐 음료수도 마시고 그러잖아요. 근데 물을 먹을 때 그렇게 하는데 생수를 이제 따서 먹는 생수를 배달해서 먹었었나 봐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 편의점이나 이런 데서 생수 하나씩 사 가지고 먹잖아요. 그렇게 배달을 해서 먹는데 그걸 먹은 거야, 이 사람들이. 40대 남자 팀장과 30대 여자 대리가 먹었는데 먹고 나서 바로 "물맛이 이상한데?"라고 이야기하고 쓰러져요. 쓰러지고 여자도 119로 실려가고 남자도 119로 실려갔는데 여자는 조금 있다 퇴원을 합니다, 호전이 돼서. 그런데 남자는 어제 날짜로 사망합니다. 근데 그 생수를 먹고 사건이 터졌으니까 생수를 국과수에 의뢰를 합니다, 서초경찰서에서. 그런데 생수에는 독극물이 검출이 안 됐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문제는 생수라고 생각을 했는데 생수에서 독극물이 나오지 않았다라고 국과수에서 이야기를 하니까 생수는 문제가 아닌 거죠. 그런데 그 생수를 처음 이렇게 따서 먹은 게 아니고 따져 있던 거를 먹은 거예요. 따져 있던 걸. 자, 생수를 직원들이 이렇게 새 거를 하나씩 따서 먹는 사무실인데 따져 있던 거를 먹고 나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라는 거죠. 그러면 그 생수에다가 누가 무언가를 독극물을 넣은 게 돼 버리는 거죠. 그래서 그 회사에 있는 생수를 전량 국과수에 맡겼는데 국과수에서는 "생수에는 문제가 없다. 독극물이 나온 것도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죠. 근데 그 생수는 따져 있던 거였다. 결과적으로 남자 1명, 여자 1명 이런 사건이 벌어졌는데 30대 강 씨가 회사를 안 나오는 거예요, 갑자기. 그래서 '이 사람이 뭐 용의자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경찰에서 조사를 해 보니까 이제 자기 물은 자기 물통에 18일 날 이런 사건이 벌어지고 남자나 여자나 하여튼 다 입원했다가 여자는 좀 괜찮아지고 남자는 좀 안 좋아졌는데 그다음 날 같은 사무실의 강 씨, 35세 강 씨가 결근을 하는 거예요. 회사를 안 나와요. 무단 결근을 합니다. 무단 결근을 하니까 경찰이 용의자로 보고 그 사람을 추적에 들어가는데 회사는 양재동인데 이 무단 결근한 이 사건이 일어난 이후 그다음 날부터 회사를 안 나오는 이 사람이 사는 곳은 관악구 봉천동 원룸이에요, 원룸. 근데 원룸을 가 보니까 죽어 있는 거야, 그 사람이. 그런데 그 강 씨 집을 문을 따고 들어가 보니까 지금 어제 사망한 40대 팀장 그리고 이 여성 그 문제를 일으켰던 이 독극물과 같은 독극물인 물질이 이 자살한 이 남자 30대 강 씨 집에서 발견이 돼요. 그러니까 그림이 어떻게 그려지겠어요? 생수를 둘이 마셨어. 40대 남자, 30대 여자가. 30대 여자도 뭐 호흡곤란이나 이렇게 됐다가 다행히 많이 안 마신 건지 이제 나왔는데 40대 남성은 어제 죽었다고. 그런데 그 일이 있은 다음 날부터 이 안 나왔던 이 남자 집을 가 보니까 본인은 자살을 했어요, 음독해서. 근데 그 음독 독극물이 지금 이거라는 거예요. 지금 올려놨던 거. 바로 아지드화 나트륨이다 이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 강 씨, 35세 강 씨가
독곡물을 이 40대 팀장과 30대 대리에 따져 있었던, 뚜껑이 따져 있었던 생수에다가 집어 넣었다라는 말이 되죠. 그래서 이 사람을 용의자로 보고 이 사람을 조사를 합니다. 근데 CCTV를 보니까 택배를 받은 게 있는데 그 택배가 아지도아 나트륨입니다. 자살한 사람이 범인이에요. 이 사람이 결과적으로 자기 회사에 남자 한 명, 여자 한 명의 생수, 뚜껑이 따진 생수에 독곡물을 집어넣고 한 명은 죽었고 한 명은 살았는데 아지도아 나트륨으로 본인도 역시 사망을 했다라는 겁니다. 어디서? 봉천동 본인 원룸에서. 근데 그 원룸에 CCTV를 봤더니 아지도아 나트륨과 같은 독극물을 택배로 주문해서 받았어요. 그게 CCTV에 찍힙니다. 그리고 자기가 그걸 받아서 들어갔고 또 이 사망한 강 씨의 핸드폰을 포렌식을 해보니까 이 독극물을 검색한 기록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범인일 확률이 99%가 되지요. 그리고 이 남자 여자가 잡혀서 이렇게 그 응급실로 간 그날이 18일인데 18일 그 다음 날 19일부터 이 강 씨가 출근을 하지 않았죠. 않아서 들어가 보니까 본인도 같은 독극물로 죽었다. 그래서 19일 날 사망을 확인했어요. 18일 날 남녀가 입원하고 19일 날 강 씨가 봉천동 집에서 자살하고 20일 날 경찰에서 이 사망한 강 씨를 상대로 특수상해 혐의로 입건을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바로 국과수 1차 부검 소견을 구두로 통보를 받고 휴대전화 2대 중 한 대에서 독극물을 검색했다는 증거를 확인을 하는데 제가 방송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B씨와 C씨 즉 40대 남자 팀장과 30대 여자 대리가 마신 생수병에서는 독극물이 안 나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미스테리인 거예요. 생수를 먹고 문제가 생겼는데 생수 안에는 독극물이 검출이 되지 않았다. 그런데 바로 어제 날짜입니다. 그로부터 이틀 후에 어제 날짜로 이 40대 남성이 죽었습니다. 즉 유력한 용의자도 자살로 죽었고 그리고 독극물이 들어간 생수를 먹은 남자 한 명, 여자 한 명 중에 여자는 퇴원을 다행히 했지만 남자는 죽었어요. 그런데 이 남자 집을 들어가서 보니까 이 독극물 말고 아지도아 나트륨 말고 메탄올, 그 다음 수산화 나트륨 등 다른 독성 물질들도 같이 택배로 배송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아지도아 나트륨은 살충제, 살균제 원료로 쓰이고 우리 그 자동차에 보면은 빵 터지는 거 있잖아요. 그 빵 터지는 거. 그 뭐라고 하죠? 그 에어 뭐 있잖아. 그거 빵 터지는 거에 사용되는 원료가 바로 아지도아 나트륨입니다. 자, 그림이 딱 나오죠? 근데 오늘 아까 한 오후 저녁 뉴스에 보니까 이 사람이 이제 죽었잖아요. 죽었는데도 불구하고 특수상해 혐의로 입건했던 것을 살인으로 공소장을 변경해가지고 한다라고 해요. 그런데 죽은 사람을 살인범으로 이렇게 조사를 할 수 있느냐? 있죠. 있는데 해도 공소권 없음으로 나오겠죠. 생수병 사망 사건이라고 부르고요. 이 피의자에게 살인죄 적용을 지금 현재는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생수병에 든 물을 마신 뒤 중태에 빠진 직원이 사망함에 따라 경찰이 피의자 강모 씨에게 살인죄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그러니까 뭐 죽었긴 죽었는데 확실히 살인자가 맞다라는 거죠. 강 씨가 범행 후에 자신의 집에서 숨진 채 발견돼서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될 예정이긴 하지만 사건 경위는 밝히는 수사는 계속된다. 그리고 어쨌든 범행 동기를 알아야 뭐 이러한 사건들을 또 막을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이 남자 여자가 이렇게 쓰러지는 사건이 있기 바로 한 열흘 전에, 일주일 전에 10일 날이죠. 10일 날 또 다른 남성이 청량음료, 그 음료수를 마셨는데 그 음료수에서도 똑같은 이 아지드와 나트륨이 검출이 돼요. 그러니까 이러한 시도를 한 명, 두 명, 세 명한테 했다라는 거지. 그리고 이러한 시도를 한 강 씨가 자살을 해버렸다라는 거고, 그 안에 택배로 아지도와 나트륨, 메탄올 뭐 이러한 것들을 택배로 받았다. 수상해는 말 그대로 뭐 피해를, 상처를 입히는 걸 상해죄라고 하는데, 뭐 흉기나 어떤 약물을 통해서 상해를 입힌 거니까, 예를 들어서 먹는 거에다 독극물을 넣고 뭐 이런 게 특수상해에 해당되니까 특수상해의 용의자로 지금 얘를 조사를 하다가 지가 죽어버렸는데 살인의 고의가 있다라고 봐서 어쨌든 살인으로 기소할 것을 검토 중이다라고 오늘 뉴스, 오늘 이제 얘기를 한 거예요. 서초서에서. 자, 이걸 보면서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지드와 나트륨은 농업용 살충제, 그다음 자동차 에어백을 만드는 데에 사용되는데, 이게 이 충격을 받거나 그러면 뭐 질소처럼 이렇게 확장되고 그런 성질을 갖고 있대요. 그래서 매우 심각한 독성을 갖고 있다라고 하고, 뭐 삼켰을 때뿐만 아니라 피부에 닿기만 해도 치명적이기 때문에 국립환경과학원 고시에 따라 유해화학 물질의 일종의 유독물질로 분류를 합니다. 소독용으로 사용되는 메탄올이나 수산화 나트륨도 당연히 유독물질로 지정이 돼 있는데, 이런 걸 이제 이 사망한 강 씨가 자기 집으로 택배로 구매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요거를 제가 찾아봤어요. 찾아보니까 뭐 일반인도 손쉽게 구매를 할 수 있는 걸로 나옵니다. 그리고 제가 전에 방송에서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제가 잠복할 때, 잠복할 때 왜 제가 물통을 많이 갖고 있잖아요. 근데 뒤에 이렇게 딱 대가지고 입을 마셨는데 좀 짜가지고 뱉었다, 이런 얘기 한 적 있죠. 그게 메탄올이었다라고 했잖아요. 메탄올도 지금 이 자료를 보면서 상당히 제가 또 놀랐어요. 제가 하여튼 메탄올을 그때 살짝 마셨는데 저는 살아났습니다. 아무렇지도 않게. 그때 생각이 나네요. 자, 생수병, 직장 동료가 생수병에다가 이러한 것들을 넣었다 라는 사건이 벌어졌다라는 건 굉장히 충격적이죠. 매우 충격적인데, 제가 그래서 이 아지드와 나트륨이 무엇인지를 좀 찾아봤습니다. 찾아봤는데 어떻게 나오냐면, 일반인도 구입을 할 수가 있어요. 일반인도 택배로 가능합니다. 그리고 지금도 몇 군데는 이제 뭐 막아놨는데 지금도 구매가 가능한 걸로 제가 확인을 했어요. 그리고 때로는 뭐 그 사업자 등록증이나 이런 거를 확인을 시켜달라라고는 하는데 어쨌든 구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적을 만들고 살면 사기고 뭐고 그 드러내놓고 한번 이제 다른 사람이 주는 거 마시거나 먹으면 안 됩니다. 예. 자, 아지드와 나트륨이라는 건 사실 이제 이게 어떤 건지 좀 봤는데, 아지드와 나트륨은 독일에서 쓰는 용어이고, 이 아지드와 나트륨으로 사망을 한 대한민국의 사례가 딱 한 건 있었어요. 한 건. 한 건 있었는데, 그렇죠. 모방 범죄가 많이 날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이게 매우 충격적이다. 회사 동료일 거 아니에요. 회사 동료. 회사 동료니까 그냥 뭐 밥 먹고 와서 편하게 이 시간이 오후 2시쯤인가 그래요. 밥 먹고 와서 사무실 안에 생수를 비치해 놓으니까 생수를 그냥 따서 먹든지 아니면 따져 있던 걸 먹든지 아니면 본인이 이 먹던 생수병 왜 먹다가 이렇게 뚜껑 닫아 놓고 옆에다 놓잖아요. 저도 이렇게 방송하면서 물을 먹지 않습니까? 이렇게. 그런데 자기가 뚜껑을 따서 먹었던 걸 닫아 놨던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넣은 거지. 의심조차도 못 했겠죠. 그래서 이 아지드와 나트륨으로 죽은 사례가 딱 하나가 있는데, 찾아보니까 아지드와 나트륨 음독 후에 사망한 한나의 사례, 연세대 의대 응급의학교실, 포천 중문의과대학 분당 차병원 응급의학과, 남현우, 김정원, 조준호, 정성필, 이한식, 김의중, 이제 의대생들이야. 이 사람들이 이 보고서를 작성한 걸 제가 찾아보니까, 아지드와 나트륨, 영어로 솔디엄 아지드, NaN3 이렇게 화학기호를 쓰는데, 흰색 혹은 무색으로 맛이 없고 냄새도 없고 매우 물에 잘 녹는 물질입니다.
주로 실험실에서 세균 발육의 저지를 위한 화학 보존액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질소가스를 생성시키는 특성이 있어서 자동차 에어백의 재료로 사용됩니다. 아지드와 나트륨이 인체에 독성 작용을 나타내는 기전은 아직까지 명확하게 알려지지 않았다. 이게 무서운 거지. 즉 아지드와 나트륨을 사람을 죽이기 위해 직장 동료의 생수통에 넣었다라는 건 이 화학적인 지식이 높은 사람일 확률이 높다라는 거죠. 그래서 얘가 보니까 이 회사가 풍력 발전 업체거든요. 풍력 발전 업체면은 어떨까요? 근원 목소리 이상덕님 뭐 이렇게 쭉 올리시 뭐 이렇게 똑같은 거 올리지 마시고 여러분 개인적인 제보할 게 있으면 저한테 개인톡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여기다가는 올리지 마시고 풍력 발전 업체에서 근무하는 인원들은 보통 이과나 뭐 이공계열 관련된 졸업생들일 확률이 높겠죠. 그러니까 아지드와 나트륨이 인체가 이 물질에 노출될 경우 어떻게 독성으로 작용하는지는 사실은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은 독극물이에요. 그러니까 아지드와 나트륨을 먹고 죽었다. 뭐 이런 사례들이 알려져 있지 않은 독극물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지드와 나트륨을 직장 동료를 사망에 이르게 하기 위해 사용을 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전화를 주세요. 뭐 이게 본인 번호 이런 거 내용을 제가 이거 읽으면서 방송을 할 수가 없으니까 개인적으로 제보를 저한테 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니까 이 화학적인 이쪽에 지식이 매우 많은 사람이다라는 거죠. 그 풍력발전 업체에서 근무하니까 그럴 확률이 매우 높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왜 죽였을까가 또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지금 이야기를 하면서 중요한 거는 범행 동기가 제일 중요한 거잖아요. 만약에 차라리 그 안에 뭐 치정이 됐든 원한이 됐든 지방 출장 발령에 대해서 불만을 표출한 적이 있다라는 직원들의 진술도 확보를 했다라고 하는데 만약에 원인이 있다라면 괜찮아. 그런데 그 10일 날 18일 날 이 사건이 있기 8일 전에 10일 날 다른 남자 직원의 어떤 음료수에도 이거를 넣었다는 거예요. 독극물을 강 씨가. 그리고 남자나 여자랑한테도 또 넣었고라고 한다면 그리고 자기도 이걸 가지고 뭐 자살을 해버렸잖아요. 만약에 어, 만약에 어, 만약에 이 사람이 치정에 의한 아니면 불만에 의한 뭐 해코지를 하기 위한 걸로 누군가를 이렇게 하려고 넣었다라면 특정이 돼야 되거든. 그런데 한 명, 두 명, 세 명한테 지금 이러한 짓을 한 거를 보니까 꼭 어떤 이유가 있지 않을 수도 있겠다라는 불안한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해 행위를 했는데 본인이 직접 그 다음날 또 자살을 해버렸다라는 것도 그렇고 그러니까 어떤 중요한 원인이나 뭐 어떤 불만이 있어서 치정이나 이런 원인 때문에 했다라면은 조금 덜 불안할 것 같아요 국민들이. 근데 만약에 이 사람이 그냥 어떤 특별한 원인도 없이 이 아지드와 나트륨이라는 이런 독극물을 활용해서 직장 동료를 살인한 거라면은 이건 사실 상당히 큰 사회 문제가 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쨌든 아지드와 나트륨이 인체에 독성 작용을 나타내는 기전은 아직까지는 명확하게 알려져 있지 않은 그러한 독극물입니다. 아지드와 나트륨이. 그런데 이 아지드와 나트륨 때문에 실제로 사망한 사례가 하나 보고가 됐기 때문에 지금 의사들이 이 보고서를 만든 거예요. 책임 저자는 조준호 교수고 영동 세브란스 병원 도곡동에 있는 응급의학과 교수예요. 자, 어쨌든 아지드와 나트륨으로 인해서 사람이 사망한 예는 하나인데 어떻게 사망하게 됐는지를 일단은 좀 봅시다. 이 물질에 노출될 경우
일단은 저혈압이 발생하게 되고 사망하게 된다. 자동차 에어백에 사용되므로 인체가 이 물질에 노출될 가능성이 사실은 늘어나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국내에서 아지드와 나트륨 중독으로 인한 중독 환자에 관한 중례 보고는 없었다. 또한 아지드와 나트륨 중독 환자를 치료하던 의료진들이 이러한 치료 과정에서 이물질에 노출되어 독성 증상을 경험한 증례도 보고된 적이 없다. 즉 많이 이렇게 어떤 문제가 일어난 사례가 없다라는 거예요. 솔디움 아지드, 즉 아지드와 나트륨 음독 후 내원을 해서 사망한 환자 1예와 진료에 참여한 의료진의 독성 증상을 경험을 한 차례 했기 때문에 이 보고서를 쓴다. 이런 내용이 지금 나와요. 그러니까 많이 알려져 있는, 우리가 그 청산가리라고 하죠. 청산가리 많이 쓰여지는, 그거하고 거의 독성이 비슷한데, 청산가리는 많이 알려져 있는 머티리얼이고 아지드와 나트륨은 실제로 많이 쓰여지지 않는 나트륨이다라는 거죠. 즉 누군가를 죽이기 위해서 참 많이 알고 있는 뭐 청산가리나 많이 알려져 있는 독극물을 쓰지 않고, 아지드와 나트륨이라는 많이 알려져 있지 않은 화학 전공자나 의학 전공자나 이러한 사람들이 아지드와 나트륨을 이용해서 사람을 죽인다면 그렇게 많이 이슈화가 되지 않을 수도 있겠다. 그래서 뭔가를 좀 아는, 전문 지식을 아는 사람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이 용의자 강 씨가. 그런데 이 강 씨는 18일 이후 그 다음 19일 날 관악구 봉천동의 원룸에서 자살했다. 중례입니다. 31세 여자 환자가 내원 20분 전 건물 지하 주차장에서 솔디움 아지드, 그러니까 아지드와 나트륨으로 표기된 빈 약병과 함께 의식불명 상태로 119에 신고되어 응급진료센터로 내원하였다. 내원 당시 다량의 침을 흘리고 있었고 토사물이 입안과 옷까지 묻어 있었고 특별한 외상은 없었다. 의식은 혼수 상태이었으며 대광 반사는 양측 모두에서 없었고 동공은 양측 모두 약 8mm 정도 확장이 되어 있었다. 즉 눈, 동공이 확장되는 증상. 그 다음 달스 아이라는 게 있어요. 인형눈, 달스 아이라는 인형눈 반사는 정상이었고 혈압 징후는 131에 85 정상이죠. 맥박 97, 호흡수 25, 체온 36.8도. 하지만 동공 확장되고 이런 것만 문제가 좀 있었다. 기도 확보를 위해 정맥 주사를 했고 순서 삽관에 따라 기도 삽관도 했다. 즉 기관지 안에 기관 삽관을 했다는 거예요. 거기다 이제 인위적으로 공기를 넣어주기 위해서 폐에다가 이러한 행위를 했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문제가 발생한 환자에게 내원시 시행한 일반 혈액 검사에서 백혈구 16,840, 혈액소, 헤마토크릿, 혈소판, 뭐 일반 생화학 검사, 혈당, 뭐 이런 것들 이제 전문적인 수치들이 쭉 나오고 동맥혈압 혈 검사, 뭐 음이온, 뭐 심전도에서 쭉 나오는데 심전도에서 허혈 또는 경색을 시사하는 ST 분절의 이상 소견은 보이지 않고 정상이라는 거죠. 내원 10분 뒤에 혈압도 이 당시에는 괜찮았는데 이제 병원에 들어오고 나서 10분 정도가 지나니까 예, 심정지, 동공 확장은 심정지, 예, 맞아요. 심정지가 와요. 자, 10분이 지난 후에 혈압이 80에 50으로 떨어져요. 80에 50으로 떨어지고 중심 정맥 삽관을 시행하고 생리식염수를 급속 주입하기 시작을 했는데 15분이 지나니까 경동맥이 촉지되지 않으며 심전도의 분당 45회의 무맥성 전기 활동으로 심정지가 발생했다라는 거예요. 즉 혈압이 떨어지고, 결론은 그거예요. 혈압이 떨어지고 심정지가 일어났다라는 거죠. 아지드와 나트륨을 먹고 나서 반응이 이랬다라는 거예요. 보여지는 반응은 어땠다고 그랬어요? 침을 많이 흘리고 구토를 하고 입안과 옷까지 묻어 있었다. 즉 호흡곤란과 침을 흘리는 것과
구역질하는 거. 이게 첫 번째 증상이고 그다음에 급격하게 저혈압 증세가 나타나고 심정지가 왔다. 그래서 미국 심장협회 알고리즘에 따라 30분간 심폐소생술을 시행하였으나 자발순환이 회복되지 않아 사망 선고를 하였다. 이게 보고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의사들이 쓴 보고서를 제가 그대로 찾아서 읽어드리는 거예요. 이 아지도와 나트륨을 먹었을 때 팩트, 의학적인 프로세스, 반응을 제가 설명을 드립니다. 소생술에 참여한 의료진들은 환자를 진료하고 심폐소생술을 할 때 가운, 장갑, 마스크만을 착용하였고 소생술 시행 후 이들은 모두 12시간 동안 눈의 자결감, 그러니까 눈 알이 막 뜨거워지는 거, 그다음 피부의 발적 및 따가움, 그다음 가려움증, 그다음 인두부의 불편함과 가벼운 두통을 호소하였으나 증상은 저절로 호전되었다. 생수 사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얘기했던 거 또 얘기하면 이 사망한 강 씨가 아지도와 나트륨을 생수에 넣어서 직원들을 죽였는데 본인의 집 안에 메탄올이 있었고 또 뭐 아까 얘기한 뭐 그런 여러 가지 독극물이 있었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게 전부 다 메탄올부터 아지도와 나트륨부터 자기가 산 게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독극물을 샀다라는 거죠. 본인도 독극물 중독으로 사망을 했고 자살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란 거예요. 저도 메탄올을 한번 마셨잖아요. 잠복할 때. 그래서 그 생각이 나면서 깜짝 놀랐어요. 의사도 깜짝 놀랐고 저는 메탄올을 살짝 먹었다가 살아난 사람입니다. 그래서 모방범죄 가능성 때문에 우려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의 범행 동기를 저는 찾으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지금 노력하고 있는데 범행 동기가 아직까지 안 보여요. 즉 만약에 이 아까 얘기한 거 치정이나 뭐 어떤 지방 발령에 대한 원한이나 이러한 것들이 원인이어서 이 사람을 독극물을 활용해서 직장 동료를 죽이고 본인도 자살했다라면 그나마 조금은 이해가 될 텐데 이 사람은 지금 3명에게 이런 시도를 했거든요. 10일 날도 그랬고 18일 날도 2명한테 이래서 1명을 죽였고 결국 본인도 19일 날 자살을 했고 뭐 그렇죠. 직장 내 괴롭힘일 가능성도 있기는 한데 이 사람 가족들을 이 사람 그 강 씨라는 사람 가족들을 접촉을 했거든요. 제가 했는데 제 이름으로 접촉한 건 아니고 모 기자 이름으로 접촉을 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여기 회사 양재동 풍력발전 업체에 제가 가보진 않았어요. 내일이나 시간이 되면 이제 가볼 계획은 갖고 있는데 지금은 이제 문을 닫은 상태인데 가족들의 말에 의하면 여기에 취업을 한 게 딱 5년 됐다고 합니다. 정확히 5년 정도 됐는데 뭐 회사 일이 어렵고 회사에서 자기를 뭐 왕따시키고 괴롭히는 그런 문제는 전혀 없다. 회사에서 제가 뭐 스트레스를 받거나 직장 생활하는데 어려운 점은 없다라고 얘기를 해요. 가족들한테. 가족들이 이야기할 때도 뭐 5년 동안 전혀 문제가 없이 열심히 잘 다니고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경찰이 이제 탐문 조사를 하니까 지방 발령이 최근에 결정됐다. 이 사람에 대해서 강 씨에 대해서.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살짝 좀 불만은 가질 수 있을 것이다 정도의 어떤 의견만 직장 동료로부터 의견이 나오기는 했어요. 근데 만약에 이렇게 사람을 3명한테 약을 먹일 시도할 정도의 어떤 살인의 고의를 가지고 할 정도면 그게 만약에 원인이 직장 내 괴롭힘이라면 만약에 그러면 다른 직장인들이 내 그럴 줄 알았어라든지 심각한 어떤 직장 내 괴롭힘이 있었다라는 진술이 나와줘야지 맞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엔. 그런데 그 정도까지는 아닌 듯 싶어요. 그래서 저는 이 사람이 만약에 본인의 어떤 정신적인 문제이든 어떤 소시오패스적인 이유가 있든 그거는 잘 모르겠어요. 그건 잘 모르겠는데 뭐 다른 문제로 인해서 이러한 행위를 했다 또 시도했다라면 묻지마가 아닐까라는 생각도 드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우리 구독자분이 얘기한 것처럼 모방 범죄가 있을 수 있죠, 당연히. 그리고
모방 범죄라는 건 말 그대로 이런 방법을 따라하는 거지. 따라하는 건데 두 번째는 동기가 범행의 동기가 이상하다라는 거죠. 확인되지 않은 범행의 동기가 명확하지 않은 이런 살인 사건이 또 일어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방법적인 모방, 어떤 방법론적인 모방에 대한 문제도 심각하지만 범행의 동기, 범인의 어떤 심리적인 그런 문제가 명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의 범죄가 일어날 가능성, 이 두 가지가 매우 심각하기 때문에 제가 방송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BGM은 들리나요? 거의 안 들리죠? 작게 들어놔서. 자, 아지도와 나트륨은 생명을 위협하는 독성 물질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체 내에서의 독성 작용과 치료에 관해서는 명백히 알려진 바가 없는 독성 물질입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 사람이 40대 이 남자가 중환자실에 있다가 결국 어제 죽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이제 키포인트인 거야. 의사들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아지드와 나트륨이라는 이 독극물을 활용해서 사람을 죽인 예가 없다라는 거예요. 안 들려요? 네, 없다라는 건데 그래요. 없다라는 건데 굳이 이거를 선택을 했다라는 거지 이 사람이. 어. 아지드와 나트륨이라는 독극물 잘 알려지지 않은 독극물을 사용을 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생체 내에서 정확히 어떠한 프로세스를 통해서 독성을 작용을 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치료를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의료계 쪽에서도 많이 알려져 있지 않은 독극물이라는 거예요. 이거를 썼다라는 건 이 화학이나 의학적으로 전문가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아지도와 나트륨의 독성 작용 기전으로 세포 내 산화적 인산화 방해와 시토크롬 산화 효소 억제가 제시되고는 있다. 두 가지. 생체 내에서의 독성에 대한 정확한 기전은 명백하지 않다. 연구를 안 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 독극물에 대해서 시아나물 작용과 유사한 면이 있다고는 보고되고 있다. 시아나물이 청산가래요. 노출된 경로와 무관하게 가장 흔하게 일으키는 부작용으로는 저혈압,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다음 두통, 어지러움, 구토, 빈 호흡, 그러니까 호흡 곤란이 오는 거야. 그 다음 오심, 의식 저하, 이렇게 해서 이제 실려갔잖아, 그 사람들이. 노출 1시간 경과 후 저혈압이 나타났던 모든 환자는 사망을 했고, 노출과 저혈압을 보이는 시간 간격을 예후 인자로 제시합니다. 이 약물 중독 환자를 치료하는데 생체 내에서 시안화물과 비슷한 독작용을 나타내는데 착안하여 아질산 나트륨에 의해 생성된 메티헤모글로빈 혈증이 치료에 유용할 수 있다고 보고하였다. 그러나 이렇게 치료한 모든 환자가 사망을 했다. 결국은 그래서 결국에는 아질산염 역시 해독제로는 큰 효과가 없다고 생각이 된다. 치료 방법이 안 특정이 돼 있다고요. 이 독극물이. 그러나 이렇게 치료한 모든 환자가 사망해서 결국 아질산염 역시 해독제가 안 된다. 그 얘기예요. 최근 당뇨 치료를 위해 입원한 53세 여자가 아지드와 나트륨이 포함된 방부제 1g을 실수로 마신 후 경련을 동반한 의식 소실과 저혈압을 보이고 이 복용 직후 위세척과 활성탄을 투여하여 4시간 이내 투석을 시행하여 생존하게 만들었다라는 보고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방부제 1g을 마셨는데 이 1g 안에 아지드와 나트륨이 들어가 있었던 거야. 그래서 위세척을 하고 4시간 이내 투석을 하고 활성탄을 투여했더니 살린 적은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아지드와 나트륨 중독에 있어서 확실한 효과가 있는 해독제는 알려져 있지 않으며 치료 방법 역시 분명치 않다. 결국은 이거예요, 지금. 왜 아지드와 나트륨이면 독극물을 선택했을까? 자, 아지드 나트륨은 질소가스로 빠르게 분해되는 특성 때문에
에어백의 제조 산업에 이용되고 고제초제, 살균제, 살선충제를 만드는 농산업, 그리고 실험실 또는 병원의 진단검사실에서 주로 이용되고 이런 분야에서 노출된 사례들은 꽤 많다. 이 중 실험실에서 섭취로 인한 독성으로 사망한 경우가 대부분, 이고 또한 산업장에서 흡입으로 인한 노출이 보고되었으나 사망에 이르는 경우는 드물었다. 국립직업안전건강연구소 미국에, 여기서는 94년부터 95년, 1995년까지 1년 동안 미국에서 솔디엠 아지드가 이 아지드와 나트륨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생산하는 노동자를 대상으로 단면 연구를 진행을 하였는데, 현장 대기 중에 아지드와 나트륨을 검사한 결과 권장 노출 한계인 0.3mg per 세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을 밝혀냈다. 노동자들의 91%가 두통 호소, 82%가 일시적인 저혈압, 73%가 심계항진 증상을 호소했다. 이미 전에 몇 차례 실험했겠죠. 옆에서 음악 소리가 저만 들리나요? 한 명 더 있었는데 그 사람 살았어요. 그리고 이 여자도 살았어요. 근데 남자는 죽었어요. 이 독극물을 알고 있다라는 거죠. 알고 있는 거예요. 그죠? 본 중례에서 환자의 혈중 아지드와 나트륨 농도를 구하거나 환자가 이 약물을 먹는 것을 목격한 사람을 찾지는 못했다. 그러나 의식을 잃고 쓰러진 환자 바로 옆에 아지드와 나트륨, 즉 솔디엄 아지드 라벨이 붙은 빈병이 발견되었고 환자 옆에 액체를 흘린 자국이 없었던 점, 발견된 장소가 주차장으로 환기가 잘 되는 곳이었고 응급진료센터에 내원하자마자 저혈압이 발생하면서 심정지가 발생한 점 등을 미루어 아지드와 나트륨 중독이 흡인보다는 음독에 의해 발생했을 것으로 추정한다. 아까 그 31세 여성에 대한 보고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 교수들이. 의료진들은 아지드와 나트륨 중독 환자를 처음 접하였고 독성에 대한 인식 결여로 아무런 보호 장비 없이 5분 동안 진료를 하였고 독성 물질이라는 것을 알고서 그 이후에 5분이 지나서야 가운, 마스크, 장갑의 보호 장비를 착용을 했다는 겁니다. 그 이후에 약 12시간 동안 눈의 자결감, 피부의 발정 및 따가움, 가려움증, 인두부의 불편함과 가벼운 두통을 경험하였다. 아지드와 나트륨 물과 만나면 하이드라저익이라는 산을 만들고 이것이 아지드와 수소가스로 기체화하기 때문에 음독 피부 접촉뿐만 아니라 흡입에 의해서 독성 작용을 나타낼 수 있다. 용량이나 기간에 따라 심각한 부작용이 나타나기도 한다. 의료진들이 겪은 부작용도 이 때문이라 추정한다. 그러므로 이런 환자를 진료할 때 특히 심폐소생술과 같은 응급한 상황이라도 의료진의 2차 중독을 예방하기 위한 보호장비 사용과 진료 현장 오염을 막기 위한 장치를 반드시 마련하여야 한다. 아지드와 나트륨 에어백에 사용되면서 이용이 점차 증가되고 있고 이의 노출에 의한 위험성 역시 커지고 있다. 명백히 밝혀진 독성 기전 및 해독제가 없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예방이 가장 최선으로 생각된다. 손정민 지갑에 하얀 그 가루가 아지드와 나트륨이었었나요? 아시는 분 글 좀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아지드와 나트륨이었나요? 그 손정민 그 지갑에 하얀 가루 나왔었잖아요. 그죠? 스테아린산 칼슘이었나요? 스테아린산 칼륨? 아질산 나트륨 이름이 달라요. 스테아린산 칼슘. 또 한번 찾아봐요. 자, 아지드와 나트륨은 독극물로 분류되었지만 실험실과 같이 아지드와 나트륨을 다른 용기에 덜어서 사용하는 경우가 있을 때에는 용기에 독극물이라는 라벨을 붙이고 접근 및 이용에 제한을 두는 등의 체제가 필요할 것이다.
또한 이를 생산하는 산업장에서는 대기 중에 아지드와 나트륨 농도를 감시하는 장비를 마련하고 공기 정화 시스템을 강화하는 등의 대책이 강구되어야 한다. 양재동 생수 살인 사건에 사용된 독극물은 아지드와 나트륨, 영어로 소디움 아지드입니다. 연세대 의과대학 응급의학교실, 포천 중문의과대학 분당 차병원 응급의학과, 남현우, 김정원, 조준호, 정성필, 이한식, 김의중. 대한임상독성학회지에서 발행한 책인데, 사실은 이건 나온 지는 되게 오래됐어요. 2008년도에 나왔으니까, 의학학술지에 낸 거니까 사실은 뭐 한 15년 가까이 되기는 했는데, 그 이후에 이 아지드와 나트륨이 뭐 어떤 살인에 활용되거나 그런 예는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만약에 이게 묻지마 범죄가 맞다라면, 저는 이야기를 하면서 이걸 찾고 싶은 거예요. 범행 동기를 찾고 싶은 거예요. 범행 동기를 찾고 싶은 건데, 이 사람, 이 강 씨가 취업을 한 지 5년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별 탈 없이 직장 생활을 했다. 가족들의 말에 의하면 직장 생활에 별 불만은 없었다. 그리고 지방 발령이 최근에 난 거에 대해서 불만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직장 동료의 증언이 있기는 했지만, 그게 이 사람이 1명, 2명, 3명한테 이렇게 살인을 실행할 만큼의 직장 내 강력한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보기에는 저는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이 들고, 만약에 그랬다라면 이런저런 조치를 취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직장을 그만둔다든지 뭐 어떤 제스처를 취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지방으로 발령을 냈다라는 것도 뭐 조금 약간 이상한 그런 특성을 갖고 있는 사람이지 않았을까, 뭐 이런 생각도 좀 들기도 하고, 어쨌든 왜 죽였는지, 어떤 치정인지, 어떤 뭐 원한인지를 찾아내는 게 매우 중요해요. 매우 중요합니다. 이 사람이 죽었기 때문에 더 말 그대로 지금 의문사가 미스테리로 빠져버리는 거예요. 뭐가 미스테리로 빠지냐면 범행 동기가. 그러니까 범행 동기를 정확히 추정을 해내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이걸 만약에 못 찾아낸다라면, 만약에 이 사람이 묻지마라면 이러한 방식으로 묻지마 살인의 모방 범죄가 많이 증폭이 될 것 같고, 또 정말 이유 없이 묻지마 살인을 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많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면 이 두 가지가 매우 걱정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비슷한 자료를 제가 찾아봤는데 2018년도 3년 전에 나온 자료를 제가 봤어요. 독일에서 엽기적인 그 범행이 밝혀져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도시락에 같이 식사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도시락을 싸가지고 와서 이제 동료들하고 식사를 하는데, 동료 도시락에 독극물을 넣어요. 장장 21명이나 오랜 세월 동안. 이 피의자가 56세인데 샌드위치에다가 아세트산 납이라는 게 있어요. 아세트산 납이라는 걸 가루화해서 이 직장 동료의 샌드위치에 하얀 가루를 뿌립니다. 뿌려서 그게 발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경찰이 조사를 하면서 밝혀졌는데, 이 사람 집을 찾아가서 보니까 수은, 납, 카드뮴 등의 독성 혼합물을 본인이 직접 제조한 것들이 밝혀져요. 즉, 이 사람도 패턴이 좀 비슷하지요. 이러한 비슷한 유사한 사건을 제가 찾아보니까, 자, 이 사람도, 강 씨도 이러한 독극물을 전부 다 집으로 배달을 시켰어요. 원룸으로 배달시켜서 뭐 메탄올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그중에 지금 범행에 사용했던 이 아지드와 나트륨을 사용을 해서 직장 동료를 해코지를 한 것처럼, 이 사람도 동료 도시락 샌드위치 안에 아세트산 납을 이 하얀 가루로 해서 뿌린 거야. 뿌렸는데 이거를 그 요리하는 사람이 이상하게 생각을 해서 경찰에 신고를 해서 성분을 분석했더니 이런 독극물 성분이었는데, 이 사람 집을 들어가서 조사를 해봤더니 수은, 납, 카드뮴 등 독성 혼합물을 본인이 스스로 제조하고 배합하고 이러한 것들이 생겼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직장을
되게 오래 다녀요. 20년 넘게 한 직장을. 근데 이 직장 안에서 이상하게 심장마비, 그다음 암 발생하는 직원들이 꽤 많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독일 수사 당국이 2000년 이후에 사망자로 수사 범위를 넓혀서 뭐 했다라는 이야기예요. 자, 여러분 회사 동료가 그래도 동료잖아요. 한 식구라고 또 볼 수도 있는데 집은 아니지만 내 도시락에 독극물을 만약에 넣은 거를 내가 안다라면 어떨까요? 이게 스릴러 영화죠, 완전히. 근데 이게 독일에서의 한 작은 마을에서의 한 회사에서 벌어진 일이라는 거예요. 이게 수사 당국이 20년간 가까이 연쇄살인 사건일 가능성에 무게를 싣고 조사를 시작을 하니까 독일 사회가 매우 큰 충격에 빠졌다. 이게 이제 2018년 CNN 방송 6월에 나온 거예요. 독일 북서부 슐로스 홀트 스티겐브로크라는 지역에 있는 금속 부품 회사예요. 여기도 보시면 오늘 이번에 어제 사망을 해서 지금 생수 살인 사건이 풍력발전 업체죠. 양재동에 있는 풍력발전 업체니까 이 이공계열 관련된 전공자들이 들어오는 회사잖아요. 근데 여기도 금속 부품 회사였어요. 금속 부품 회사에서 동료의 도시락에 독극물을 넣은 56세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라고 2018년도에 CNN에서 보도를 합니다. 이 남성은 지난달 같은 회사에 다니는 동료 26살 아들뻘 26살짜리 아이가 아니고 젊은 친구 동료의 점심 샌드위치에 독극물을 뿌린 사실이 드러나서 살인미수 혐의로 조사를 받았다. 도시락 주인인 동료가 식사를 하기 전에 샌드위치를 이렇게 쥐었어. 딱 쥐었는데 샌드위치를 먹으려고 딱 쥐었는데 하얀 가루가 이렇게 딱 있는 거를 보고 상사한테 이야기를 하고 상사가 경찰에 신고를 해서 경찰이 조사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CCTV를 봤겠지. CCTV를 보니까 이 56세 남성이 동료의 도시락통, 샌드위치가 들어가 있는 도시락통을 열고 어떤 가루를 뿌리는 게 포착이 딱 찍힌 거예요. 포착이 된 거죠. 이 사람 가방을 보니까 작은 병이 있었는데 그 병을 분석한 결과 유독성이 있는 아세트산 납이었다. 아세트산 납은 장기와 신경에 심각한 손상을 일으키는 독성 물질이지요. 그래서 이 남자 집을 보니까 수은, 납, 카드뮴 등을 찾아냈다. 이걸 가지고 지가 만들어서 조제를 했다는 거야. 독성 물질을 본인이 직접 조제를 했다라는 거죠. 지금 이거랑 비슷하잖아요, 지금. 양재동에서 일어난 이 사건하고 지금 비슷하다고요, 여러분. 그리고 본인은 자살을 해버렸죠. 이런 사건들이 이게 참 보통 문제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경찰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의 아파트를 보니까 완전히 하나의 실험실이었다. 네. 완전 실험실이야. 그러니까 독극물을 조제를 하고 있었던 거야. 여러 가지를 가지고. 근데 화학자도 아니고 화학 관련된 뭐 지식을 있는 사람이 또 아니래요. 아닌데 여기 이제 관심이 많은 사람이었던 거야. 그죠? 물뽕 타는 거. 자, 근데 이 남자가 이 회사를 다닌 게 38년을 다녀요. 38년. 그리고 심장마비 증상, 암투병을 하다가 떠난 직원들이 꽤 많았대요. 이 사람이 38년 동안 이 회사를 다니는 그 동안에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다는 거지. 또 어떤 사람은 신장 관련 질병으로 투석 치료를 받았고, 그러니까 이제 경찰이 얘기할 때는 이 중금속, 납, 수은 이런 거에 대한 중독일 수 있다. 이런 얘기죠. 자, 얼마나 비슷합니까? 지금 비슷하지 않나요? 지금 양재동에서 풍력발전 업체에서 점심을 먹고 와서 내가 마시는 생수일 것 같아. 마시던 생수를 마셨는데 물맛이 좀 이상한데? 라고 했는데 갑자기 쓰러져서 호흡곤란을 하고 119에 실려갔어요. 여자가 먼저. 그 다음
30대 여자가. 그다음에 40대 남자가 또 실려간 거야. 근데 여자는 좀 괜찮게 나왔는데 남자는 어제 죽었어요. 그리고 이 회사는 지금 문을 다 닫은 상태입니다. 내일도 한번 좀 제가 가볼 건데 가장 중요한 건 이제 범행 동기라는 거지. 특수상해로 입건을 해서 조사를 하다가 살인죄로 공소장을 변경해서 수사를 계속 이어나가겠다라고 서초경찰서에서 오늘 브리핑을 합니다. 이 범행 동기를 찾아내는 게 매우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죽을 생각을 하고 살았던 사람 이유가 뭔지. 병을 수은 혈압계, 수은 채운 게 안 쓰는데, 그렇죠? 수은 중독 때문에 실험도 많이 하지 않았을까요? 그런 내용입니다. 주사기 등으로 용기 내부에 독극물을 넣었을 경우 뚜껑이 닫혀 있어 외관상 티가 전혀 안 나니 알 수가 없다는 게 무섭습니다. 그렇죠. 파란 지붕에 기생하는 기생충들. 자, 저 혼자 편히 다니면서 직장 생활한 거네요. 자, 여러분 의견 보고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이제 오픈이 돼 있는 음료수나 오픈이 돼 있는 생수병, 그리고 내가 먹다가 잠깐 놓고 화장실 갔다 왔어도 그 오픈되어 있던 생수병은 다시는 먹으면 안 되겠다. 직장 동료 중에 어떤 이상한 인간이 있을 수가 있으니까 라는 생각이 드네요. 근데 또 생수에는 검출이 안 됐다고 해요. 개인 텀블러 가지고 다녀요. 네,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범행 동기를 찾는 게 매우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다른 사람들이 행복해 보여 살인. 지존파도 그런 경우 있잖아. 강남의 부유층을 상대로 해서 납치에다가 죽였잖아. 생수 물병은 새거가 아니었을까요? 아니요. 그 사람들이 먹은 건 새거가 아니에요. 새거가 아니라고 합니다. 근데 거기에다 생수병들을 다 쌓아놓고 생활을 했다라고 하는데 경찰이 그 사람들이 직접 입을 댔던 생수병을 확인한 건지 그 전체적인 생수병을 다 갖다 전수조사를 한 건지는 모르겠는데 생수병이 발견이 안 될 수가 없다라는 게 전문가의 의견이에요. 그것도 제가 아까 알아봤는데 입을 댔잖아. 입을 댔는데 그 생수병을 땄던 그 사람이 먹었던 생수병을 경찰에서 조사를 한 게 아닌 게 확실한 걸로 전 추정을 합니다. 왜? 그 사이에 그걸 버렸든지 했을 거야 아마. 치웠든지. 누가 치웠겠어요? 범인이 치웠겠지. 그러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생수병을 먹고 이렇게 됐다라는 논리 때문에 그 회사 안에 있는 생수병을 갖다 전수조사를 했겠지. 그래서 생수를 만드는 회사가 문을 닫을 뻔했을 수도 있겠죠. 그렇죠? 그런데 나오지 않았다. 국과수에서는 갖다 준 생수병만 조사했을 뿐이죠. 그 사람들이 이렇게 마셨던 그걸 갖다 주진 않았을 것 같아. 물어보니까 물에 그게 소량이라도 들어가 있으면 국과수에서 검출이 안 될 수가 없대요. 그렇기 때문에 경찰에서 그 사람이 먹은, 즉 독극물이 들어간 그 생수병을 국과수에다가 경찰이 갖다 준 게 아닌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맞아요. 생수전에 커피를 먼저 마셨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그 커피를 마셨는데 그 커피가 치워졌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커피에서 독극물을 넣어서 먹였을 확률이겠죠. 만약에 그 사람들이 먹었던 생수병을 그대로 범인이 치우지 않고 국과수에서 봤는데 독극물이 안 나온 게 맞다라면 원인은 생수가 아닌 거지. 그 전에 커피가 됐든 그 전에 무언가겠죠. 근데 중요한 거는 생수를 마시기 전에 커피는 마셨다고 합니다. 둘 다. 커피에다가 섞었을 확률이 높죠. 그게 아니라면 경찰에서 이상한 생수를 갖다 줬거나 둘 중에 하나겠죠. 근데 커피를 마신 게 아니라면 경찰에서 이상한 생수를 갖다 준 거가 됩니다. 그거를 그냥 덮으려고, 욕먹지 않으려고 그 전에 커피를 먹었다라고
진술을 뭐 허위로 했겠어요? 그것도 한번 알아봐요. 좀 취재를 한번 해보려고요. 서초경찰서에. 입술에 묻은 채로 생수를 마셔도 먹기는 해요. 자살한 용의자가 없앴다 하더라고요. 예. 경찰에서 그렇게 발표했어요. 그러니까 생수에서 나오는 게 없으니까 안 나올 리가 없어. 그런데 생수에서 나온 게 아니니까 그 전에 커피를 마셨다라고 이야기를 한 게 만약에 그게 뭐 사실이겠지. 사실이길 바랄 뿐입니다. 그런 느낌이에요. 사건. BGM 괜찮죠? 이런 느낌으로 BGM을 깔고 사건을 분석을 하겠습니다. 앞으로. 그 손정민 사건 오늘 제가 그 방송에 나왔잖아요. 방송에 나왔고 방송에 나오기 전에 이제 저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개인적으로 경찰한테 직접 들었어요, 얘기를. 그거는 옛날부터 얘기를 했던 거고, 그래서 무혐의로 증거불충분으로 동석자 A는 무혐의로 끝났습니다. 그래서 6개월 정도의 검찰에 불송치하는 걸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경찰에서. 그 동석자 A에 대한 유기치사에 대한 고소는 종료입니다. 기회는 찬스인데 손정민 사건은 이제 뭐 다 뭐 조용해졌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남편 생명보다 아주 조금씩 넌 다시 받는 것처럼 죽인 사건도 있어요. 맞아요. 그런 사건이 있었죠. 근데 그건 마누라잖아. 마누라고 뭐예요? 또 보험기금에 범행 동기가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건 지금 범행 동기를 찾아내는 게 문제라는 거지. 범행 동기를 못 찾는다면 이 사람이 죽었으니까 범행 동기를 못 찾는 거는 정말 심각한 거예요. 이게 묻지마가 될 수 있다라는 거니까. 방법론적으로도 모방범죄가 나올 수가 있고 그냥 이유가 없어. 죽이고 싶어 죽인 거야. 잘못 안 하고 살았는데도 그냥 재수 없으면 죽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지. 방법론적으로도 그렇고 범행 동기 어떤 범죄 심리적으로도 그렇고 문제가 많다라는 거죠. 탐정님께서 이미 예견을 하셨어서 새삼 뜻밖의 일이라고 생각하진 않지만 그래도 뭔가 확인 사살된 마냥 마음이 아픈 건 어쩔 수 없네. 어떤 거요? 손정민 사건이요? 자, 손정민 사건은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이슈화를 시켰어야 됩니다. 그게 마지막 기회였어요. 약 한 3, 4주 전 그때. 그런데 그러한 어떤 기회가 있었어요. 반등의 기회가. 그랬는데 제가 사실은 이제 정식 의뢰를 안 받았죠. 안 받은 것도 있고 그분들이 또 안 하신 것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좀 합쳐져서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기획하고 있었던 것들이 제가 이렇게 기획했던 것들이 정민이 사건에 대입이 되지 않아서 저는 참으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건 유가족의 의견이기 때문에 제가 유가족의 의견에 반해서 제가 도를 넘는 행동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모 단체에서도 쓴소리도 하고 그랬는데도 그거는 오히려 마이너스가 되는 일입니다. 제가 직격적으로 한번 오늘 그 종결이 됐으니까 말씀을 드릴 건데 그동안은 이제 말을 아꼈는데 추모라는 거는 패배했다. 그리고 사건이 종결이 됐다. 우리는 루저다. 우리는 패배자다. 우리는 우리의 어떤 전략이나 이런 것들이 실패했다라는 거에 대한 스스로의 자인이에요, 여러분.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듣고 상처받을 수 있으니까 듣는 사람 당사자 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리고 자 이거예요. 동석자 A는 원앤파트너스 뒤로 다 숨었지 않습니까? 어떠한 말도 뻥끗도 하지 않았어요. 어떤 유튜버가 뭐라고 하든 어떤 추모를 하든 어떤 일을 하든 어떤 뉴스가 나오든 간에 절대로 아무도 그냥 눈 하나 깜빡하지 않고 입 한번 뻥끗하지 않았죠. 동석자 A 쪽에서는. 그리고 원앤파트너스에서도 입장문을 2번 발표를 하고 고소고발을 하겠다 언론에다가 이야기한 거 이외에는 한 게 없어요, 여러분. 그런데 보세요. 이쪽에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이쪽에서. 제가 이 얘기는 사실은 그 정민이 부모님 만나서도 얘기를 했어요, 사실은. 했는데 유가족 그 손정민 사건 의문사 유가족 대책위원회 의문사 유족 위원회를 구성을 하고 유가족 위원회는 당사자가 돼야 됩니다. 당사자가
해야 되고 추모 집회도 당사자가 주도해야 돼요. 당사자보다 더 정확한 신뢰를 줄 수 있는 여론 형성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건 없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 SC님이 당사자라고 칩시다. 근데 SC님은 개인 블로그만 해요. 그냥 개인 블로그만. 그런데 SC님과 전혀 상관이 없는 이 조커님이 추모 집회를 자꾸 열어요. 그래서 옛날에 황교안 대표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나는 이 한강에서 추모 집회를 여는 게 손정민의 유가족이 아니라는 거에 놀랬다라는 얘기를 공개적으로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 황교안 대표가 한 이야기에 대한 행간을 읽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전략을 짤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게 없는 거예요. 저는 이게 굉장히 안타까워요. 안타까웠고 하지만 저는 철저하게 우리 탐정들은 그렇습니다. 제가 이러쿵 저러쿵 뭐 정민이 사건의 어떤 5세 이렇게 찢어진 흔이라든지 이런 거를 이야기를 하면서 몇 가지 이야기를 제시는 했지만 제가 절대로 앞에 나서서 뭐 어떤 실행을 하거나 그런 것들을 하지는 않았어요. 그리고 했다 손 치더라도 그런 걸 이야기할 수는 없었어요. 왜? 제가 만약에 법정 대리인이 된다면 정민이 사건의 법정 대리인이 된다라면 해야만 하죠. 근데 법정 대리인이 아니기 때문에 실질적인 어떤 뭐 의뢰를 받기 전까지는 저는 그냥 제 3의 견지에서만 제가 이야기만 했을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이야기가 좀 흘러나올 좀 됐을 때 제가 이제 서초서도 몇 번 갔었는데 흐름을 엎을 수 있는 기회는 있었어요. 그때 제가 시사 매거진에도 기사를 냈고 조선일보, 중앙일보에서 그때 맞춰서 기사가 우리 정민이 사건에 조금 우리 유가족에게 약간 좀 우위를 점할 수 있는 분위기를 어느 정도 만들 수 있는 그러한 기사를 냈어요, 실제로. 그리고 그 다음 이제 2차, 3차 어떤 액션으로 들어가는 거였는데 사실은 보세요. 사실은 그 이상은 제가 유가족의 의사에 반해서 설칠 수가 없어요. 왜? 저도 제 목숨을 걸어야 됩니다. 이거는. 그렇기 때문에 하지만 오늘 어쨌든 그 종결되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고 지난주에 사실은 제가 개인적으로 또 연락을 받았고 그리고 옛날에 황교안 대표가 그 단체에 한번 참석을 했잖아요. 그래서 그게 이제 약간의 좀 그런 이런 이슈화가 되는 타이밍이었어요. 그때 소문이 좀 들어갔어. 수사관들한테. 안타까워요, 저는. 안타깝고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말을 아끼는 이유는 가장 힘든 거는 유가족이에요. 가장 힘든 건 유가족이고 가장 불쌍한 것도 유가족입니다. 그리고 가장 힘들고 가장 불쌍한 게 유가족이면서 동시에 결단을 해야 되는 것도 사실은 유가족입니다. 그리고 뭐 추모 집회 하는 거, 뭐 어떤 대책위원회를 꾸리는 거, 그다음 이제 뭐 변호사를 선임하는 거, 그다음 내가 알고 있는 정보를 하나하나씩 까는 거, 오픈하는 거, 이러한 것들은 정말 신중하고 철저한 계획과 전략을 가지고 해야 돼요. 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저는 순수한 마음으로 정민이를 돕기 위해서 한 거는 알아요, 다. 주변 분들이. 이렇게 추모 집회하는 단체도 마찬가지고 얼마나 순수한 마음으로 했다라는 걸 저도 알지만 전략에서 실패했다라는 건 옛날부터 많이 얘기했어요. 제가 유튜브 몇 달 전에 벌써 봄에 뭐 5월, 6월 할 때도 그랬을 걸 내가 부산 갔을 때도 뭐 아편 빠는 얘기 하지 마라. 니네들 유튜브들 그러다 고소당한다. 그게 완전 후적거려 놓는 거다. 그래서 그거 다 들어갔잖아. 전부 다 싹 들어갔죠. 싹 들어갔고 그다음에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정리가 됐을 때는 이제 딱 전략을 짜서 뭐 이랬을 때였는데 제가 어느 순간부터는 이제 아예 기사도 안 써요. 왜냐면 그 더 해가 되는 거예요. 해가 된다라는 거는 정민이 사건에 유가족에게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도움이 안 되니까 이게 한번 전쟁을 하려고 해도 전략을 가지고 전체가 움직여야 되는 건데 사실은 자기 어떤 자기만의 이권 그리고 서로 간의 오해 뭐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좀 어그러졌다. 근데 그거를 제가 원앤 파트너스가 전략적으로 대응을 참 잘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변호사한테 로펌에 맡겼으면 그냥 가만히 있으면 돼. 그냥 가만히 있으면 돼요.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많은 걸 공부했어요, 이번에. 여러분들이 보실 때 어쨌든 가장 힘들고 가장 뭐 아픈 사람은 정민이 유가족이고, 저도 정민이 유가족을 만났던 사람으로서, 그리고 뭐 의뢰에 관련된 이야기가 뭐 나오고 이랬던 탐정으로서 참 마음이 안타까운데, 그래도 한번 뒤집을 수 있는 기회는 분명히 있었다. 그러려면 이슈화를 했어야 된다. 이슈화는 제대로 해야 된다. 그것도 제가 사실은 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가족들에게도. 그런데 이게 흐름 자체가 마이너로 가면 안 된다. 근데 그쪽에서 대응을 참 잘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거기서는 딱 2번의 입장문만 발표를 했죠. 그리고 철저하게 변호사를 신뢰했습니다. 누구를 신뢰했냐면 원앤파트너스를 신뢰했어요. 그리고 그들은 하나가 됐어요. 그쪽에서는 이게 뭐 어떤 유기치사가 아니냐라고 해서 유기치사에 대해서 고소를 정민이 아버지가 했는데, 그 고소를 하기 한 2달 전부터 저는 방송에서 떠들어댔어요. 유기치사로 빨리 고소를 하시라고. 근데 그 방송을 보신지 안 보신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그러고서 좀 너무 늦은 감이 있을 때 유기치사로 고소를 하셨죠. 그러고서 또 지금 6개월이 지나, 뭐 전체 6개월이 지난 건데 뭐 실질적으로는 다 종결이 됐다라고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최근부터. 그러니까 저는 모르겠어요. 저도 사실은 좀 위험한 액션을 한번 하려고 했었어요. 어떤 제가 그림을 그렸냐면, 변호사와 탐정이 붙는다. 어떤 사실이 있었는지는 우리는 몰라. 블랙아웃이기 때문에 모든 기억이 없는 상태고, 또 죽은 자는 말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사실을 알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변호사는 의뢰인을 죽기 살기로 보호해야 할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원앤파트너스의 변호사였어도 저는 동석자 A를 죽기 살기로 보호합니다. 진심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전략과 어떤 그런 대응을 아주 잘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경찰에서도 유기치사도 증거불충분, 인과관계가 성립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종결이 됐습니다. 검찰의 불송치입니다. 불송치로 끝났고,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사건을 해결하는 거에 도움을 주는 게 중요한 거지, 감정에 치우쳐가지고 막 이렇게 얘기하고 저렇게 얘기하고 나하고 의견이 틀리다고 해서 서로 우르르 몰려가서 싸우고, 뭐 이런 모습, 이런 꼬라지들을 보이는 게 보이면 보일수록 유가족을 해코지하는 거예요. 그게 도와주는 게 아니에요. 그걸 계속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계속 얘기를 했는데, 제가 그렸던 그림은 그거예요. 뭐 한번 붙자 이거죠. 어쨌든 변호사가 의뢰인을 변호하는 거는 잘하는 거고, 변호를 잘했어요, 원앤파트너에서. 이제 게임이 끝났다라고 생각하니까 저는 그냥 솔직하게 다 얘기를 하는 겁니다. 게임은 다 끝났다라고 보고, 뭐 오래 좀 됐어요, 끝난 지는 이미. 근데 할 수 있는 역량은 다 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고, 안 되려면 또 안 되는 거예요. 계속 안 되려면 끝까지 안 돼요. 그래서 어쨌든 뭐 드리고 싶은 말씀은, 유가족의 어떤 의사를 역행하면서까지 할 수 있는 입장은 제가 아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제가 얼굴 다 까놓고서 전면에 나서서 변호사와 탐정이 이렇게 창과 방패가 돼서 이렇게 어떤, 그쪽은 이제 증거가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무죄 추정을 변론을 하는 거고, 의뢰인을 죽기 살기로 돕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제가 원앤파트너스 변호사에도 저는 죽기 살기로 돕습니다. 왜? 내 의뢰인이니까. 마찬가지입니다. 탐정도 의뢰인을 위해서는 죽기 살기로 합니다. 그게 탐정이에요. 그런데 제가 그렸던 그림은 그거예요. 어쨌든 변호사는 법정에서 검사와 싸우죠. 그거는 이제 판사 재판에 올라갔을 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그럼 검사는 유죄를 밝혀내기 위해서 죽기 살기로 찾아냅니다. 합법적인 한도 안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게 우리 탐정들이 하는 일이에요. 그런데 변호사는 죽기 살기로 무죄를 변론합니다. 그거예요. 그런데 일단 이거는 사건화 자체가 안 돼 있기 때문에 할 게 훨씬 더 많았다. 제가 이제 경호경비, 사단법인 경호경비를 지금 발족을 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손정민 사건 얘기를 잠깐 언급을 하면서, 대한민국에 탐정제가 도입이 딱 돼 있고 탐정 경호 경비를 다 아우를 수 있는 그런 멋진
조직이 구성이 돼 있다라면 손정민이 실종이 된 그날부터 그 당일부터 경호원을 증거 보존을 위해서 경호원을 수십 명을 배치를 해야 됩니다. 거기다가. 그러면 증거 인멸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그런 일을 하는 사람들이 이 경호원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경호협회를 지금 발족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구체적인 조사. 말 그대로 동석자 A의 휴대폰을 누가 찾았습니까? 어디 숲에 버려져 있던 거를 환경미화원이 찾았잖아요. 그죠? 근데 그거를 초창기에 실종 5일 동안 실종된 상태였는데 그때 들어갔었더라면 만약에 범인이 있는 사건이었었더라면 그리고 증거를 인멸해야만 하는 사건이었었더라면 그렇게 가정한다면 절대 가능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누가? 탐정이. 전략이 중요한 거예요. 전략. 초기 대응 실패하면서부터 판은 이미 깔렸다고 봅니다. 그 뒤에 당사자 측에선 헌법 법률에 보장된 권리를 행사하고 합법적으로 자기 방어를 하기 마련이죠. 이걸 헤집고 확증해내는 게 수사기관이 할 일인데 그걸 전혀 못했다고 봅니다. 자,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아이가 공부를 못하는 거는 담임 선생님 책임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건 되게 냉정한 얘기입니다. 되게 냉정한 얘기를 할게요. 어쨌든 게임은 끝났어요. 게임은 끝났기 때문에 제가 이 얘기를 오늘 하려고 했습니다. 어차피 했는데 우리 아이가 공부를 못하는 거는 담임 선생님 책임이 아니에요. 경찰은 공공재입니다. 국가의 세금으로 경찰이 경찰권을 발동을 합니다. 하지만 그건 법에 어떤 범죄 혐의가 있을 때 수사라는 게 이루어지는 것이지 범죄 혐의가 없는 상태에서는 수사권을 남용할 수가 없어요. 경찰이. 즉 정민이가 죽은 거는 안타깝지만 정민이를 죽인 거는 동석자라는 주장하에 빨리 동석자를 수사해라 라고 경찰에게 주장할 수는 없습니다. 왜? 증거가 없으니까. 그리고 진술이 없으니까. 늘 똑같은 얘기야. 제가 5월, 6월, 7월에도 했던 얘기하고 지금 똑같습니다. 저는 내년에도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말을 안 하고 안 하고의 차이지. 그러니까 말을 아껴놨던 거를 오늘 조금 더 할 뿐입니다. 진술과 증거를 찾아내고 증거인멸을 막고 진술을 하게 공작을 피고 그 사람의 심리를 건드리고 그러한 일들을 하는 게 탐정이에요. 그런데 보세요. 여러분들이 사랑이 막 뜨거울 때와 이제 한 10년, 20년, 30년 사랑이 좀 식어서 정으로 살 때랑은 바라보는 눈빛이 틀려요. 동공 확장이 안 돼 이제. 참고인일 뿐인 거예요. 참고인. 법에서는 그렇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죠? 저는 이전에 방송을 제 이제 채널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손정민 사건에 관련된 영상은 다 비공개했습니다. 지난주에. 왜? 끝났으니까 게임이. 이제 우리가 할 건 다 없어요. 이제 더 이상 여러분들이 할 건 없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추모는 자 우리가 위안부 할머니들에 대해서 추모하죠. 일본 대사관 앞에 가서 위안부 할머니들에 대해서 추모를 하는 거는 사건이 다 끝났을 때 하는 거라고요. 사건이 다 끝났을 때. 추모를 한다는 건 내가 피해자고 내가 상처받은 사람들이고 우리가 힘든 사람이다라는 거를 이야기하는 거에 대한 반증이에요. 드러내는 거예요, 그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필요한 얘기만 딱 하고 나머지는 빠져야 됩니다. 그리고 초기 대응 실패라는 거를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린 초기 대응이라는 거는 실종자가 발생이 됐을 때 실종자를 찾는데 엄청난 경찰권을 들어갔죠, 그게. 그렇죠? 그리고 어쨌든 뭐 개가 찾긴 했지만 들어 올렸어요, 한강에서. 들어 올리고 나서 이게 국과수에다가 넘겼고 그거에 나와서 경찰에서 브리핑을 했고 그냥 말 그대로 아침에 출근해서 내 수업 시간에 들어가서 아이들한테 학교에서 수업을 가르치고 보충 지도도 하고 퇴근한 거예요. 학교 선생님이라고. 학교 선생님이 애 대학 못 갈 거를 책임질 수는 없어요. 그게 공경찰의 한계입니다. 공공재라는 거예요. 공공재.
탐정은 사설 경찰하고 똑같아요. 우리는 개인의 의뢰를 받고 개인으로부터 비용을 받고 조사 서비스를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안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학교 선생님은 애가 공부 못하는 거에 대해 책임을 받지는 않아요. 월급 따박따박 받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과외 선생님하고 학원 선생님 바로 잘려요. 애 성적을 올려놓지를 못하면 바로 교체됩니다. 아시겠죠? 이게 일반 기업과 공무원의 차이인 것처럼 경찰이 할 수 있는 부분은 안타깝지만 다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이상한 헛소리 하지 말라고. 유튜브로 코인 빨고 유튜브로 막 소설 쓰고 그거 하지 말라고 그랬죠. 그거 하면 할수록 누가 좋다고 그랬어요? 그거 하면 할수록 경찰은 좋아요. 그렇게 자꾸 짓거리면 짓거릴수록 경찰은 더 수사를 안 해요.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이제 아시겠어요? 그걸 5월 달부터 계속 얘기했잖아요, 제가. 그러다가 한 번 또 이렇게 반전할 수 있는 기회는 분명히 있었어요. 뭐 조선일보, 중앙일보, 내가 그때 기자들도 많이 만나고 다니고 방송에서 되게 많이 했어요, 제가. 예, 저도 나름대로 밥값도 많이 썼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유가족의 의사에 반해서 설칠 수는 없어요. 과외 선생님이, 학원 선생님이 그 사람이 그 아이가 생활보호 대상자 어린 저소득층 아이가 아닌 이상 내가 걔를 데려다가 과외를 시킬 수는 없어요. 부모가 과외 선생님한테 맡겨야 시키는 거지. 그런 거랑 똑같아요. 우리는 의뢰 받은 것만 합니다. 우리는 의뢰를 받은 것만 하는데 사실은 이 탐정이라는 분야가 많이 정착이 돼 있었더라면 그러면 경찰이 초기 대응을 실패한 게 아니고 경찰은 자기 할 것만 한 건데 그거에 대한 이 사각지대, 공권력의 사각지대, 혹시 증거가 이게 만약에 범죄에 기인한 거라면 범죄가 증거가 소실될 수도 있어. 그리고 누군가 증거를 은폐할 수도 있고 은닉할 수도 있고 이걸 없앨 수도 있으니까 이거를 보호를 해야 돼. 현장 보존을 해야 돼. 근데 경찰은 이게 범죄 혐의에 기인했을 때 수사라는 걸 시작하고 수사를 시작했을 때 폴리스 라인을 치고 그랬을 때 실질적인 수사를 하거든. 그런데 탐정은 의뢰를 받으면 한다고요. 거기서 우리가 폴리스 라인을 치지는 않지만 경호원들을 거기다 24시간 가동을 시킬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났어. 하더라도 세월호에서는 대책위원회를 만들어서 특별법까지 만들었습니다. 세월호 유가족들은. 그런데 당연히 손정민 사건에 어떤 문제가 있다라면 의문사 관련된 대책위원회가 구축이 되었어야 되고 5월 달에 그리고 거기에 관련된 전문가들이 영입이 되었어야 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국민들이 국민청원 50만 명, 60만 명까지 했지 않습니까?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정말로 사건을 해결하는 게 중요한 것이지 우리가 감정에 도취돼가지고 울고불고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러면 그럴수록 이슈화는 시키는 거는 누가 시키는 거냐면은 한강에서 시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추모를 하면서 이슈화가 되지 않아요. 기사 하나 안 나잖아요. 황교안 대표님이 한강 갔었는데도 안 났어요, 기사 하나. 정민이 아버지가 한강 갔을 때 추모 집회에 갔다라고 기사 하나 났습니까? 안 났어요. 대책위원회를 구성을 하는 거는 유가족이 구성을 해야 되는 거예요. 유가족의 말 한마디가 신빙성이 더 강력한 겁니다. 그런 거예요. 그리고 이게 형사사건이라는 가정하에 제가 말씀을 드리면 만약에 형사사건이고 범죄에 기인했다라는 가정하에는 원앤 파트너스는 의뢰인에 대한 무죄 변론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죄 없다라는 걸. 그러면 그 죄가 있다라는 건 누가 밝혀야 됩니까? 수사기관에서 발표해야 되죠. 검사가 밝혀야 되죠. 형사사건이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걸 변호사가 밝힐 수 있을까요? 이거 되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자, 민사사건은 변호사와 변호사가 싸우죠. 민사사건은. 근데 형사사건은 변호사와 검사가 싸웁니다. 변호사와 검사가 싸웁니다. 민사사건은 변호사와 변호사가 서로의 이권을 기준으로 싸우는데 형사사건은 변호사와 사망사건이잖아요. 변호사와 검사가 싸우거든. 근데 검사는
유죄를 입증하는 사람이야. 즉 증거를 찾아나가는 사람이야. 죄를 묻는 사람이고 죄인을 찾아나가는 사람이거든. 변호사는 뭐예요? 근데요, 봐봐, 이번에 남욱 변호사나 이런 사람들 봐봐요. 이 사람 뭐야? 무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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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거고, 검사는 유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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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거야. 그럼 변호사는, 변호사 밑에 누가 있어요? 패럴리걸이 있어. 미국으로 따지면 패럴리걸. 패럴리걸 법률 사무원들이 어떤 뭐 전반적인 사무 업무를 하면서 막아요. 아시겠죠? 근데 검사는 누가 있습니까? 누가 유죄 증거를 잡아줘요? 경찰이 잡아주는 거야. 이게 하나의 다 수사기관입니다. 수사기관이면 원앤 파트너스가 이 사건은 이거다. 우리는 전혀 잘못한 게 없다. 유기치사 말도 안 된다. 블랙아웃이 생각 안 난다. 라고 대처를 했어요. 그리고 나머지는 전부 다 이거야, 전부 다. 원앤 파트너에서 입장문을 발표한 거 말고는 다 이거라고, 전부 다. 아시겠죠? 그럼 여기서는 뭐를 해야 됩니까? 여기서는 변호사가 할 게 있어요? 여기서는 방패가 들어가야 됩니까? 창이 들어가야 됩니까? 여기서는 방패라고. 이게 방패야. 잘못한 게 없어. 친구야. 친한 친구야. 보호하는 거지. 근데 여기서 누가 들어가야 되냐고. 여기다 방패가 들어가면 돼요? 여긴 창이 들어가야 돼요. 창. 창이 뭡니까? 창. 창이 뭐예요? 공격하는 사람이야. 제가 그렸던 그림은 이거예요. 이제 게임이 끝났으니까 말씀드린 거예요. 이거는 정민이 부모님한테도 이렇게 뭐 자세하게 얘기를 안 했어요. 왜? 유가족의 의사에 반해서 내가 할 이유는 없는 거야. 그리고 나도 위험하니까. 나도 생각이라는 걸 많이 할 거 아니에요. 나는 가족이 없냐고. 나도 애가 셋인데. 나는 지금 공부하는 사람이잖아. 박사가죠. 나도 모든 걸 다 던지려면은 나도 진짜 뭐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아니, 막말로 변호사협회랑 싸워야 되는데. 그잖아요. 그럼 보세요. 수사기관을 내 편으로 만들어야지. 수사기관을 내 편으로 만들어야 되는 거지. 수사기관을 막 조지고 까면서 추모 집회를 하는 거는 일을 역행하는 일이라고 내가 몇 번을 얘기를 합니까? 자, 보세요. 여기가 변호사야. 여기가 변호사인데 변호사가 무죄 추정을 하는 거예요. 이제 무죄 변론을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수사 단계부터 변호사 참석해가지고 전략적으로 대응을 참 잘했다니까? 누가? 동석자 A가. 그러면 이쪽에서도 해야 될 거 아니야. 이쪽에서 어떻게 해야 돼요? 이쪽에서는. 이쪽에서 변호사를 선임하면 됩니까? 이제 게임이 끝났으니까 말씀드린 거야. 이거 방송 보고 기분 나쁘실 수도 있어. 유가족이 봐도 기분 나쁠 수도 있는데 그건 나는 별로 신경 안 쓰고. 자, 여기가 이제 변호사거든? 변호사 하는 일은 뭐라고 그랬어요? 무죄 변론 하는 거야. 무죄 변론. 근데 이거를 찾아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해야 될 건 뭐예요? 변호사를 선임할 게 아니라니까? 변호사가 필요가 없다고요. 변호사가. 세월호는 변호사를 선임했습니까? 세월호 유가족은? 여기는요, 조사관을 선임해야 돼요. 조사관. 조사관 출신 변호사도 필요 없는 거예요. 변호사는 그냥 변호사예요. 외국의 사례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던지니까 떨어지는데 이게 종이 지갑이, 이게 수사기관이 안 움직이는 거예요. 이제 여기서. 자, 이거 이제 이거 안 해. 학교 선생님이니까 안 움직이는 거야. 학교 선생님이니까. 그럼 누구를 고용해야 돼? 학원 선생님이나 과외 선생님을 고용해야지. 이게 탐정이라니까. 그럼 탐정이 뭐를 해요? 탐정이 뭐를 하겠어요? 파는 거야. 이제 계속 이걸 판다고. 계속 판다고. 지금도 변호사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결국 이렇게 됐잖아요. 또 그 상식 아닌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걸 형사가 해줄 거라 생각했을 텐데 형사가 안 하는 것 같을 때 탐정을 고용했어 했을 때 탐정이 하는 일이 뭐예요? 여러분, 변호사는 무죄 변론을 하는 사람이요. 변호사는 무죄 변론을 하는 사람이요. 내가 그 얘기를 한번 했죠. 변호사가, 우리 같은 사람은 그런 상식을 몰라요. 이번 건 통해 처음 알았어요. 유가족이 주도 안 하니까 듣보잡에 설치고 나대고. 게임은 끝났습니다. 게임은 끝났고, 법에서 말하는
법에서 말하는 손정민 사건은 동석자 아무 잘못이 없습니다. 워렌 파트너스를 선임해서 이 전략적으로 그리고 법적으로 대응한 거는 매우 잘했습니다. 그리고 나서지 않고 워렌 파트너스만 입장문을 2번 발표하고 이렇게 한 건 정말 철저하게 전략 전술을 잘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악법도 법이기 때문에 이렇게 결론이 났기 때문에 유기치사에 대해서도 무혐의가 맞고 검찰로 불송치한 경찰의 결정을 저는 존중합니다. 그 말이 다예요. 제가 할 얘기는. 근데 제가 안타까운 거는 이렇게 결정이 나고 나서 추모를 해도 늦지 않다. 여러분, 국민청원 50만, 60만 명 올라간 것도 매우 이례적인 일이었고, 우리가 추모와 어떤 그러한 관심을 가지면서 국민청원에 많은 힘을 보탠 건 사실입니다. 모 단체에서도 한 것도 사실이에요. 그리고 저는 그들을 되게 칭찬했어요. 초창기에. 하지만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나면서 지금 해야 될 일이 있고 하지 말아야 할 일이 있습니다. 반드시. 그런데 기자들이 여러분 잘 한번 기억해 보세요. 손정민 사건이 처음 생겼을 때, 처음 터졌을 때 기자들이 정말 많은 관심을 가졌었어요. 기자들이 관심을 안 가진 게 아니에요. 처음에 기자들이 많이 관심을 가졌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기회는 찬스라고 그러잖아요. 이슈화를 시켜야 되는데 그 이슈화를 프레스센터에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방송기자, 신문기자, 잡지기자, 대한민국의 기자가 수만 명이야. 모든 기자들을 동원해서라도 프레스센터에서 유가족이 주도해서 정식으로 유가족이 임의단체 만드는 거 하루만 만들어요. 행정사한테. 그래서 대책위원회를 유가족이 구성을 했어야 됩니다. 참 안타까워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옛날에 황교안 대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추모 집회를 하는 운영진이 정민이 가족이 아니라는 거에 자기는 놀랬다. 이 말은 사실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큰 거예요. 우리 같은 사람은 매일 전략 짜고 뭐 공격과 공수를 하는 사람들이 우리는 공격이 훨씬 많지 사실은. 방어보다 공격이 많아요. 우리는 탐정이 하는 일은 증거를 잡는 일을 하거든. 증거를 잡으려면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합니다. 온갖 방법을. 그리고 동시에 경호 경비 관련돼서 인원들이 물리력이 행사되지 않는 선에서 합법적인 한도 안에서 증거 보전 행위를 합니다. 수사를 안 하는지 말씀하셨다고 했는데 그들은 누구일까? 이것도 이제 듣는 사람의 해석하기 나름이에요. 제가 요거를 한마디 말씀을 드릴게요. 황교안 대표님은 정민희 사건에 대해서 모르고 계셨어요. 전혀 모르고 계셨어요. 그런데 그 정민희 부모님과 친척분이 우리 채널의 구독자예요. 그래서 그분이 또 저랑 연락이 돼서 이 황교안 대표님을 지지를 하시기 때문에 저한테 이 정민희 사건 관련돼서 황교안 대표에게 이야기를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아니, 저는 뭐 별로 관여하고 싶지 않다. 정치 쪽은.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분이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지. 그건 뭐 정민희 부모님한테 제가 직접 말씀을 드린 거고. 예. 근데 우르르 몰려와가지고 뭐 카페 하나 또 만들어가지고 이것저것 뭐 얘기하다가 내가 이제 정민희 사건에 대해서 딱 손을 더 이상 이제 오픈 안 하니까 또 그 단톡방 만들어서 뒷담 까고 막 그러더라고. 그것도 다 들어와 내 귀에. 다 들어와. 뭐 이렇게 포스터 만들고 그거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 포스터 10만 장을 만들어 보세요. 해결 안 됩니다. 제발. 제가 그런 쓴소리도 많이 했어. 통화도 많이 하고 나랑. 그죠? 좋은 의도로 연락을 하셨어 저한테. 탐정님이 사건 해결에 뭐 도움을 주셨으면 하고 어쩌고 저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의뢰 받은 것만 해요. 탐정은 A부터 B까지 의뢰를 받았는데 C를 하진 않아요. 그건 우리의 룰입니다. 우리의 룰이에요. 우리가 먼저 설치진 않아. 의뢰 받은 거에 대해서는 죽기 살기로 하는데 그전에는 많은 조율과 대화를 하지요. 근데
의뢰를 받지 않는 부분까지 설치진 않아요. 물론 내가 조용히 조사한 거는 있어. 그런데 지금은 다 무용지물입니다. 자기네들끼리 무슨 단톡방에서 나 씹고 막 그러더라고. 단톡방 만들어가지고. 처음에는 막 뭐가 와서 어쩌고 저쩌고 우리 카페에 글 올리고 막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강퇴시켜버렸잖아, 내가. 쓸데없는 소리 하니까 자꾸. 그러고 나서는 이제 뭐, 자기가 뭐 황교안 대표한테 얘기한 것도 자기가 아니고 뭐 그 정민이 가족 친척이 한 거고 뭐 요러면서 비약해가지고 또 씹어대더라고. 그래서 나는 그 얘기를 방송에서 정민이 부모님한테도 했고 여기서도 전에도 한번 했고 오늘 또 하는 거예요, 제가 황교안 대표님한테 정민이 사건을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국민청원도 이렇게 많이 올라가 있는 상태고 너무 억울한 상태이기 때문에 황 대표님이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라고 문자를 제가 처음에 보냈어요. 그리고 제가 커뮤니티에도 올렸어요. 그리고 답을 주셨고 제가 감사합니다고 지지 선언도 한 건 맞아요. 그런데 황교안 대표님을 옆에서 지지하고 했던 분이 저보다 먼저 하셨던 분이 그 저기 정민이 아버님하고 친척분이라고 아시겠죠? 그래서 그분이 저한테 황교안 대표님 캠프에 들어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캠프에 들어가는 것까지는 나는 안 하겠다. 그래서 대신 황교안 대표님한테 이 정민이 사건에 대해서 전달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직접 전달하셔라. 그러니까 저보고 해줬으면 좋겠대. 그래서 이 의견이 반이 합쳐진 거죠, 저랑. 그래서 제가 문자를 드리고 이제 그 이후에 뭐 우리가 해냈다 이지랄 하길래 나한테 딱 뭐야 뭐 하는 짓이야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뭐 이제 그 캠프에서 막 이렇게 촬영하고 그러잖아요, 다른 유튜버들이. 근데 사실은 제가 지금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 정민이 때문에 제가 황교안 대표님을 지지한다라고 한 거예요. 근데 정민이 관련돼서 뭐 이런 부분이 그러니까 나도 힘이 빠지는 거야, 사실. 뭐가 앞뒤가 맞아야지 으쌰으쌰해서 하고 그러지. 나도 기자들 많이 만나고 얼마나 많이 나름대로 안 보이는 데서 고생을 했겠어, 내가. 내 일 접어두고. 근데 뭔가 이게 손발이 안 맞는 거야. 안 맞고 어쨌든 중요한 건 의뢰인의 의사에 반해서 나는 움직이진 않고 내가 결정을 했다라는 건 사실은 제가 원래 계획했던 건 그거였어요. 한번 다 뒤집으려고 그랬어. 어떻게 뒤집냐면 이제 변호사와 탐정이 붙는다. 우리도 탐정협회가 제가 그래도 인지도가 있단 말이에요, 이 바닥에서. 그리고 이제 언론사도 하니까 그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하려고 그랬어요. 저는 원래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내가 아는 모든 기자들 다 동원해가지고 그냥 다 밀어붙이려고 그랬어요. 그러고 이건 이제 전쟁이다. 어차피 변호사는 방패니까 탐정은 방패가 아니야. 탐정은 창이야. 우리는 공격하는 거에 숙달돼 있는 사람들이야. 우리는 합법적인 한도 안에서. 그래서 잡아 흔들으려고 그래서 계속. 1인 거기 안에는 1인 시위, 뭐 기자회견 그 프레스센터에서 기자들 부르다 기자회견하는 거 이런 로드맵이 다 들어가 있었고 그 로드맵도 전부 다 정민이 유가족에게 얘기를 했어요, 저는. 아니 저는 얘기를 했다니까 정민이 부모님한테. 근데 중간에 누가 뭐 이렇게 어떤 안 좋은 얘기를 했을 가능성도 있고 또 지금 뭐 선임한 변호사가 부정적인 의견을 냈을 수도 있고 또 뭐 어쨌든 이런저런 이유들 때문에 이제 타결이 안 됐어요. 안 됐기 때문에 저는 더 이상 그 나설 이유가 없는 거죠. 그리고 저도 제 얼굴 내놓고 목숨 걸고 하려고 했던 건데 저도 제 얼굴 내놓고 목숨 걸고 진짜로 한번 하려고 그랬어요. 뭐 대한변협 대의원들도 내가 많이 알고 이번에 변협 회장이 대한변호사 회장이 바뀌었어요. 이분은 이제 탐정제 좀 우호적인 분야. 그렇기 때문에 내가 분명히 많은 로비 합법적인 한도 안에서 로비를 통해서 이끌어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공감을 했고 그렇게 미팅을 했고 그 다음날 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정민이 사건을 의뢰 맡았다라고 내가 공지를 한 거예요. 제가 미친놈입니까? 그런 걸 공지를 왜 하겠어요? 그게 하나의 다 전략이었어요. 한 따까리 뜰라고 제대로. 그러려면 나도 위험해질 거 아니야. 나도 지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저도 되게 많은 고민을 하고 나서 내세운 결정이었어요. 하지만 중간에서는 어쨌든 흐트러졌다라는 거. 그러면 저도 사실은 뭐 사실은 좀 힘이 많이 빠졌지 나도. 근데 그거는 뭐 다 이해는 해요. 왜냐하면 이 사건의 최대 피해자는 유가족이기 때문에 저는 말을 아끼는데 오늘 제가 지난주에 이제 아는 형사한테 전화를 받았고 기사를 냈다라는 얘기를 들었어 내가. 그러니까 기사를 내보냈다라는 얘기를 내가 어젠가 오늘 들었거든. 오늘 기사를 내가 직접 보진 않았고 그래서
그럼 뭐를 내보냈냐 이렇게 물어봤어 형사들한테. 그러니까 그 유기치사로 소년씨가 고소한 거 있잖아요. 이준석 그 동석자 그거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리했다. 검찰에 불송치한다. 그럼 이제 게임 끝난 거지. 근데 저도 마음이 안 좋아요, 되게. 마음이 안 좋은데, 자,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배가 많으면, 배가 많으면 산으로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가죠. 그죠? 근데 이거는 배도 없는데 사공만 많은 거야. 그러니까 얼마나, 원앤 파트너에서 볼 때 얼마나 아마추어 같았겠어요. 근데 그게 이제 신뢰거든, 사실은. 신뢰인데, 일단은 유가족한테 저도 그 얘기를 했어요. 너무 늦은 거 아니십니까? 이게 너무 늦었다. 그때 사무실 오셨을 때 이거 너무 늦었다. 뭐 하셨냐 그동안 이랬어요. 저는 유가족이 제 방송을 보실 텐데 좀 뭐 마음이 아프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어쨌든 뭐 할 수 있는 거는 지금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지금은 국민청원 아까 얘기했는데 국민청원에서 50만 60만이 이렇게 청원을 하고 또 많은 유튜버들이 이 정민이 사건을 다뤘잖아. 그리고 어떤 유튜버들은 또 이렇게 고소도 당하고 그랬어. 그거에 대해서 많은 생각이 저는 생각이 좀 들었는데 성경에도 그런 얘기 나와요. 이게 의인인지 악인인지는 모르는 거야. 겉만 보고는. 이게 의인 같은데 악인일 수도 있어. 근데 이게 악인 같은데 의인일 수도 있거든. 이걸 분별하는 거는 이 사람의 역량에서는 사실은 높진 않죠. 높진 않은데 유가족은 힘든 상황이니까 당연히 그럴 수가 있어요. 있는데 어쨌든 중요한 거는 시간이잖아요. 그리고 국민들이 국민청원 50만 60만 하고 또 국회 청원 또 10만 명 이상 하고 사실은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안타깝긴 하지만 국민들은 많이 도와줬다고 생각해요. 유가족을. 기자들도 관심을 아예 끄지는 않았어요. 그 알 빼고. 그런데 이런 수많은 기회들이 저는 있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생각을 하는데 국회 법사위 같은 경우 제가 분명히 9월 달에 말씀을 드렸어요. 좀 있으면 이제 국회 법사위 하니까 그 전에 9월 말이었겠지. 9월 말에 프레스센터에서 기자간담회를 해서 빵 터뜨려야 된다. 근데 그때는 분명히 탐정과 유가족과 필요하다면은 지금 선임한 변호사까지 착석해서 빵 터뜨려야 되고 내가 할 수 있는 거는 다 하겠다. 이렇게 저는 얘기했어요. 저는 할 수 있는 걸 다 했기 때문에 후회는 없어요. 단 좀 안타까울 뿐이죠. 정민희 사건의 실체적 진실이 완전히 밝혀지진 않았기 때문에.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밝혀져 있지 않기 때문에 지금 경찰에서 내린 결론은 저는 충분히 존중합니다. 왜? 실체적 진실을 밝혀진 건 없어요. 없으면 지금 경찰의 판단이 맞는 거예요. 무죄고. 무죄랄 것도 없지. 그냥 참고인으로 조사만 받은 거지. 그다음 뭐 조사 단계부터 언앤파트너스 선임해가지고 잘 법적으로 대응했어. 잘했는데 국민들만 이제 화딱지 났던 거야. 52만 명 국민청원, 10만 명 이상의 국회청원, 그리고 뭐 저쪽 가가지고 이렇게 막 저거 하는 거, 울고 잠 못 자고 우울증 걸리고 국민들만 힘들었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유족들이 가장 힘들 거라고 얘기를 했죠. 그런데 사실 국민들이 입장에서 볼 때는 정민이가 자기 자식은 아니야. 엄밀히 따지면. 그러니까 사실은 국민들이 유가족을 많이 전 도왔다라고 생각해요. 이보다 더 많이 도울 수는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악법도 법이라는 말을 제가 하는 게 참 죄송스럽고 마음이 아프긴 하지만 제가 이제 법학을 공부하는 사람 입장에서 불송치 검찰에 불송치하기 때문에 이제 그걸 가지고 다시 수사를 뭐 이렇게 요청을 할 수는 그건 제가 뭐 방송에서 옛날에 많이 했어요. 그런 방법이 있다. 유기치사나 이런 걸로 빨리 고소를 하셔야 된다. 그런 얘기도 한참 많이 했어요 저는. 근데 제가 할 수 있는 건 다 했다. 제가 할 수 있는 건 다 유튜브를 하면서 할 수 있는 얘기는 최선을 다해서 저는 다 했고 그리고 제가 이제 뭐 어떤 대리인이 된다라면 이런저런 이야기를 할 거다라는 이야기까지 저는 유가족에게 다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여한은 없습니다. 판단은 유가족이 하는 거고 유가족이 한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반대로 뭐 오히려 사실은 비겁한 얘기일 수도 있지만 저는 이게 하늘의 뜻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왜냐하면 저도 되게 위험할 수 있었거든요. 제가 정민희 사건을 의뢰 맡았다라는 걸 오픈을 해버렸잖아요. 그러면 제가 얼마나 위험하겠어요. 그죠?
저도 위험하지 않겠어요? 저도 가정이 있고 애가 셋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거 사건을 죽기 살기로 하고 싶었거든. 그래서 나는 그거를 공지를 올린 거예요. 정민희 사건을 의뢰를 받았다라고 오픈을 한 이유가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근데 그거를 역으로 좀 이렇게 부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은 내 생각과 다르구나라는 생각을 그 이후에 했어요. 그리고 사실은 좀 답답하기도 했고, 그러니까 내가 느끼는 기분과는 좀 다르구나. 그리고 어떤 이게 하나의 신뢰도 문제인 건데, 내가 할 수 있는 건 다 했다. 그 이후에 뭐 의뢰받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 관련돼서 이제 이런저런 이야기를 또 무슨 카페 만들어 가지고 저한테 와 가지고 자꾸 뭐 어쩌고저쩌고 얘기하길래 "그만 얘기하세요." 그랬더니 또 자기네들끼리 막 단톡방에서 씹어대더라고. 뭐 방송 보고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볼 것 같은데, 임병수 탐정도 사람이 고지식해서 뭐 이따위 소리나 하고 막 그러더라고. 찔리죠? 그거 하신 분? 그 얘기 하신 분? 다 들어와 나한테. 그거 말고도 또 몇 개 더 있어. 당신들이 씹어댄 거 나를. 근데 씹을 이유가 없는데 씹더라고. 그러니까 그거야. 왜 정민희 사건을 왜 신경을 안 써주냐고 씹는 거야. 그죠? 근데 어쨌든 게임은 끝났다. 그 연예인 파트너스 동석자 A가 승리했다라는 말도 감히 저는 쓰고 싶진 않아요. 그 사람들은 그냥 원칙 자기가 할 도리를 다 했다. 자기가 할 일을 다 했다. 그 얘기예요. 대표님 위험이 결과 성과보다 더 클 수 있었을 거예요. 예, 그런 것 같아요. 그 인제 이게 사실은 뭐 '하늘에 계신 그분이 막은 게 아닐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왜냐면은 만에 하나라고 해서 죄송하지만 음 만에 하나라 해서 죄송하지만 저는 어쨌든 좀 이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하면서 좀 뒤집으려고 했어요. 왜냐면 범인이다, 뭐 원앤 파트너스가 나쁜 놈들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싶은 게 아니고, 블랙아웃 7시간에 대해서 나는 인정을 못 하겠기 때문에 좀 그날 무슨 일이 있었는지 더 많은 목격자를 좀 찾고 그들의 심정을 좀 이렇게 좀 흔들어 가지고 심경의 변화를 일으키고 이런 전략을 좀 쓰려고 했었어. 그러니까 지금 끝났으니까 얘기 다 하는 거예요. 그런 거 우리 탐정은 공작이라는 말을 써요. 근데 공작은 대한민국에서 공작을 쓰는 탐정은 이런 놈 한 명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미국의 탐정, 외국의 탐정들이 쓰는 건데, 사실은 우리나라는 흥신소 수준이기 때문에 공작이 뭐지? 이래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우리나라에서 탐정이 법제화가 안 돼 있고 발전이 안 돼 있기 때문에 탐정에 대한 어떤 이해도가 떨어지는 것도 큰 원인이 있다라는 저는 생각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뭐 저를 못 믿은 건 아니고 대한민국의 탐정의 수준을 못 믿은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 이외에 뭐 자세한 얘기는 제가 요 정도 얘기하면 다 한 것 같아요, 저는. 예. 저는 이제 다 얘기를 했으니까 뭐 그렇게 마무리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좋아요, 지금 그래서. 자, 뭐 그러니까 정민희 사건 때문에 구독하시는 분들은 구독 다 취소하시고 나가셔도 되고. 그러니까 거기 그 사람들처럼. 예. 그래요. 그 포스터 만들고 그렇게 하시느라 고생하시는 것 같은데 모르겠어요. 얼마나 밉겠어, 고생하는데 내가 이렇게 함부로 얘기하면. 그래서 저는 말을 아낍니다. 예. 말을 아끼니까. 자, 어쨌든 법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 동석자 A를 유기치사로 고소한 거에 대해서는 증거 불충분으로 뭐 혐의 없음. 그래서 이제 검찰에 불송치하는 걸로 그렇게 하시는 걸로 하면 되고, 저는 이제 원래 저는 대한민국의 1호 탐정으로서 수배자 잡고 하는 탐정은 하나도 없어요. 대한민국에 저밖에 없어요. 흥신소 애들 수준밖에 안 되기 때문에 아직은. 그런 프라이드를 가지고 제가 3년 전부터 방송을 하고 미제 사건 관련돼서 범인을 분석하고 파헤치고 이런 거에 더 역량을 강화시키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뭐 이렇게 복음도 한 번씩 틀어보고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조선일보에 광고할 돈으로 조사할 사람이라고 하지. 조선일보에 기사를 내야지 조선일보에 광고를 하십니까? 그 이후에 기사 하나도 안 나가잖아. 다음에 이런 사건이 없으면 좋겠지만 다음에 혹시라도 이런 사건이 있으면 전문가 얘기를 들으시기 바랍니다. 밥 먹고 이런 거 하는 사람이야, 우리가. 전략, 기획, 공작, 언론 플레이 이런 거 하는 사람들이야, 우리가. 전문가 얘기를 들으셔야지. 그래요. 결론은 이거예요. 지금 유가족이 제일 힘드시겠죠. 이거예요. 우리가 해냈다 뭐 이런 거 뭘 해냈는지 모르겠는데 그게 다 더 힘들게 하는 거예요, 상황을. 결과가 보여주잖아, 지금. 예? 그게 결과가 보여주잖아요, 지금. 결과가. 더 심한 말도 하고 싶은데 지금 안 하는 거예요, 일부러. 왜 스스로
자, 원앤 파트너스 의뢰했으면은 원앤 파트너스 변호사에 의뢰했으면 변호사가 나서서 하면 되는 거지. 그죠? 변호사가 나서서 하면 되는 거잖아. 변호사가 나서서 하면 되는 거지. 국민들은 되게 단순해요, 여러분. 국민들은요, 손정민 관련돼서 손정민 유가족, 즉 피해자지. 뭐 범죄가 있었든 없었든 간에 피해자니까, 자식을 잃었으니까 피해자의 입장이 어떤지를 알고 싶은 거야, 국민들은. 그다음 동석자 A는 어떤 의견을 갖고 있는지, 어떤 주장을 하는지를 알고 싶은 거거든. 이게 simplification, 영어로 simplification, 단순화라고 해요. 단순화. 아시겠죠? 단순화가 뭐냐면 국민들은 단순하다고 되게. 그래서 정민이 유가족의 의견, 뭘 이야기하고 싶은 거지. 세월호는 통일이 됐잖아. 사람이 그렇게 많아도 통일이 됐잖아. 한 목소리를 냈잖아. 그러려면 조직을 만들었지. 조직의 위원장은 누가 했어요? 유가족이 했잖아. 유가족이. 그죠? 그 다음 원앤 파트너스에서 모든 걸 맡겨버렸어. 원앤 파트 입장문 딱딱 내버리잖아. 예? 근데 왜 마이너로 갑니까? 왜 마이너로? 여러분, 왜 스스로 마이너의 길을 가요? 메이저로 가야죠. 메이저. 나는 소중한 아들을 잃었으니까 메이저로 가야죠. 내가 왜 기자회견을 못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나는 분신이라도 할 것 같은데, 서울청 앞에 가서. 나는 내 몸에 휘발유 뿌리고 분신이라도 할 자신 있어. 내 새끼가 그렇게 됐으면. 내가 왜 메이저로 가야죠. 조중동 기자들 다 불러다 놓고 매일 동아일보 그 광화문 이순신 장군 앞에 조선일보 딱 서 있잖아. 거기에 그 앞에 가가지고 나는 매일 찾아가. 조선일보 기사 써달라고. 그래야 이슈가 되는 겁니다. 그래야 기자들이 기사를 다뤄주는 거예요. 내가 메이저가 돼야지. 어? 내 주장은 어디를 통해서 하면 돼요? 프레스센터에서 가서 기자들 불러다 해야지. 또 어디서 하면 돼요? 내가 유튜브 파. 내가 유가족이다. 왜 마이너로 갑니까? 왜 마이너로 가요? 이 얘기도 제가 했던 얘기지만 보세요. 모 단체를 또 제가 이 이야기를 할게요. 거기서 뭐 욕질하라고 그래가지고 뭐 철이 없어서 그런다 생각을 하는데 보세요. 젊은 친구들이 많잖아. 젊은 친구들이. 그 다음에 누가 많아요? 어머님들이 많잖아. 이 얘기도 내가 유가족한테 한 얘기야. 그러니까 게임 끝났으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게임 끝났으니까 하고 싶은 얘기 다 하는 거예요. 유가족이 마음 다치지 않는 선에서. 자, 젊은 사람들이잖아. 30대 젊은 사람들이잖아. 그죠? 그 다음 또 누구야? 어머님들이야. 5, 60대 어머님들. 네? 누가 빠져 있습니까? 여기서? 여러분 누가 빠져 있어요? 젊은 친구들과 어머님들 정말 안타까워하고 마음 아파하고 그런 분들이 있는데 누가 자리가 빠졌어요? 전문가 마이님 타 협회 이거 지워주세요. 저 제일 싫어하는 협회입니다. 이거 한국탐정협회 PIA 이거 지워주시기 바랍니다. 전문가 마이님 죄송한데 이분 좀 삭제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타 협회 얘기하지 마세요. 저한테. 알았죠? 그거 별로 안 좋아해요. 저희 거기. 예. 이분 전문가 마이님 그런 거 올리지 마세요. 저한테. 타 협회 특히 그 P 거기 얘기하면 저한테 욕 먹습니다. 예. 자, 죄송합니다. 전문가 마이님한테 감정이 있는 건 아니에요. 예. 근데 거기는 별로 안 좋아해요, 제가. 예. 그래서 그렇죠. 프리코리아님이 올리시잖아요, 여기다가. 올리잖아. 지금 아빠들이라고 올리잖아. 프리코리아님이 아시네. 누가 빠졌어요? 아니, 유가족이 빠진 건 당연히 잘못된 거고 유가족이 해야 돼. 근데 누가 빠졌습니까? 젊은 친구들 있죠? 그다음 어머님들 있죠? 또 누가 빠졌어요? 아버지가 빠졌어. 아버지 자리가. 예? 아버지가 빠졌잖아요. 아버지가 없잖아 거기에. 아버지의 자리가 없잖아요. 그 얘기도 저도 했다니까 유가족한테. 그 아버지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자, 정민이를 도우려고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세분화를 시켜보자고. 젊은 친구들. 그 단체는 젊은 친구들이잖아. 젊은 친구들이잖아. 그죠? 미혼들도 많고 젊은 친구들. 그 다음에 어머님들이 많잖아. 이렇게. 그 아래에서도 어머님들이 어떻게 나갔어? 막 감정적으로 하는 사람으로 묘사됐잖아. 그 다음 젊은 애들이 어떻게 나갔어? 코인 막 빨고 돈 목적인 걸로 묘사가 됐잖아. 그 다음 누가 없어요? 아버지의 자리가 없잖아요. 내 눈에는 그게 옛날부터 보이는 거야. 5월 달부터. 왜 저렇게 하지? 왜 저렇게 하지? 아버지의 자리가 없다고. 여러분, 가정에는 어머니도 필요하지만 아버지도 있어야 돼요. 아버지, 어머니가 다 필요한 거야, 사실은. 젊은 친구들은 지혜가 없죠. 젊은 친구들은 열정과 패기와 낭만과 추진력이 있죠. 하지만 나이 든 사람들은 지혜가 있어요. 그리고 어머님들이 갖고 있는 거는 감정에 호소하고 감정으로 공감하고 정말 내 새끼 같고 이렇게 국민들에게 감정으로 호소하는 능력이 있어요. 어머니들은. 하지만 아버지들이 갖고 있는 특징이 있잖아요. 또 아버지들은 뭘 할 수 있을까요? 전략을 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아버지의 인맥을 동원할 수가 있어요. 마이너 코드도 있지만 메이저 코드도 있어야죠. 음악에 있어서. 단조도 있지만 장조가 있어야죠. 장조가 할 수 있는 역할이 뭘까요? 드러나는 거예요. 드러나는 거. 보여지는 것들. 보여지는 것들. 세월호 유가족들 중에 아줌마들만 모여왔습니까? 거기에? 유가족 회장하고 이런 사람들 아버지들이었잖아요. 아버지들은요, 어머니들이 못 보는 걸 또 봐요. 젊은 친구들이 못 보는 걸 본다고요. 접근하는 방식이 좀 달라요, 사이즈가. 이게 다 합쳐져야 되는데, 이게 다 합쳐지면 참 좋은데, 중요한 건 리더가 한 명 있어야 되거든. 근데 이 리더가 아우를 수 있어야 돼, 아우를 수. 그러니까 내가 이거를 어떻게 뭐 구체적으로 뭐 이렇게 해도 다 이해하시잖아요. 그죠? 예, 그런 게 필요하다. 예, 그런 생각이 듭니다. 기자들 불러서 외쳤어요. 기자들 많이 갔어요, 처음에. 기자들이 처음에 많이 갔는데 많이 빠졌죠, 나중에. 어느 사람도 유가족보다 진실을 전할 수는 없어요. 여러분. 어머니들이 와가지고 감정에 호소하면 그 나이 또래 어머니들이 공감해요. 근데 양복 입은 아버지들이, 5, 60대 아버지들이 한 2, 30명 깔려가지고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 해봐요. 그러면은 무슨 일이지? 이런단 말이에요. 그 아버지들의 인맥이 있어 또. 작게는 조기 축구회까지. 거기에는 정치인들이 꼭 있어. 거기에는 경찰관도 있고 다 있어요. 안타깝습니다. 자, 방송 마치겠습니다. 말이 많으면 안 되죠. 그러니까 워렌 파트너스는 말을 많이 안 했잖아. 싹 빠져 있잖아. 뒤로 빠져 있잖아. 그리고 홈페이지를 만들어서 얘기를 하셔야지. 홈페이지. 그잖아. 홈페이지 하루면 뚝딱 만들어요. 하루에 3만 원씩만 좀 만들고 한 달에 3만 원에 만들고. 그죠? 좀 그래요. 그래서 하여튼 우리 뭐 탐정 방송은 탐정을 위한 그리고 사건을 위한 그리고 대한민국 탐정들이 이제 어떤 일을 하는지 뭐 이런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원해는 말없이 행동으로 조지고 끝남 이게 필요한 한 방이 필요한 거지. 그 얘기하는 거 다 듣질 않아요. 그래서 국민들은 그냥 보여지는 것만 딱 믿어요. 저는 원앤 파트너스에서 블랙아웃이다. 뭐 그들의 주장은 그건 거야. 그다음 소년시 쪽에서 손정민 이쪽 쪽에서는 심플화를 시켜야 단순하게. 그러니까 원하는 게 뭐야? 결론은 뭔데? 한마디로 요약을 시켜야 돼. 요약. 아시겠죠? 한번 딱 요약을 그거구나. 국민들이 판단을 하지. 국민청원이 50만 명, 60만 명, 100만 명 올라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국민청원이 아니더라도 이게 이슈화가 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국민청원에 다 이슈화가 된 것들이 그 헤드라인을 장식합니까? 아니에요. 헤드라인에 장식하지 않은 것들이 사실은 국민청원에 올라가죠. 이게 모순이거든.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국민청원에 50만 명, 60만 명이 올라갔으니까 이 사건은 될 거야라고 판단하는 건 마이너적인 사고방식이라고. 마이너적인 사고방식. 헤드라인을 장식하는 것들은 국민청원에 안 올라와요, 사실.
맞습니까? 제 말이? 시사 코너에 나오지 살짝. 헤드라인을 장식해야지. 그러려면 예. 머리가 움직여야 된다고. 머리. 감정이 움직이는 게 아니고 감정이 움직이면 일을 그르쳐요. 감정이 움직일수록 일을 그르친다고 제가 몇 번을 얘기합니까? 늘 얘기했어요 제가. 안타깝지만 이게 답니다. 뭐 게임은 끝났습니다. 저는 뭐 손정민 이야기할 일은 앞으로 없을 거고. 자,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법의 냉정함과 인정은 비례하지 않음을 또 한 번 절감하시. 그러니까 감정은 감정인 거지. 우리가 영화를 한 편 봤어. 너무 슬퍼. 막 울고불고 난리 나지, 그지? 그리고 딱 나오면 나는 바로 운전하고 집에 가야 돼. 언제까지 울 수만은 없어요. 그건 현실이야. 교통법규를 어길 수는 없어. 내가 너무 지금 슬프다고 해서 나와서 운전하는데 바로 빨간불인데 달려도 되는 건 아니라고. 그건 논리적인 현실의 세계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기회는 찬스라고 그랬어요. 여러 번의 기회가 있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논리와 머리 그리고 마음이 뜨거움, 균형을 맞출 때 멋진 결과를 낼 수가 있습니다. 뭐 정민희 사건 때문에 우리 탐정 방송에 구독을 해주시고 관심을 가져주신 분은 이 정민희 사건에 대한 이야기는 앞으로 없을 거니까 구독을 취소하시고 영상을 이제 안 보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예. 이건 이제 논리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 방송 좀 봐주세요. 안 그래요, 저는. 아시겠죠? 예. 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웃으면서 마무리하는 걸로, 좋게 마무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